국가는 열사여, 생전에 외쳤던 민주주의를 횃불처럼 타오르게 하자는 그 말씀. 지금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손으로 촛불을 들어 그 불꽃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7월 27일, 그날은 반드시 민주주의의 불꽃이 아주 크게 타오를 것입니다. 꼭 모읍시다. 이 방송은 19금으로서 과도한 비속어와 욕설이 난무하니 임산부와 노약자, 청소년들은 절대 듣지 마십시오. 에이, 저는 이제 들은 지 한 2주 됐어요. 근데 듣다 보니까 환장을 하겠어. 내가 애가 넷이요. 근데 지금은 요거 듣고 우리 아들 셋, 딸 하나. 딸은 11살이라서 내가 욕하는 거를 들려줄 수 없어서 15가지는 내가 같이 듣지. 근데 너무 좋아요. 너무 좋고 이 방송을 들어서 뭐라 그럴까, 내가 우리 아들들한테 야 인마 아빠는 이런 방송도 들어 인마 하는 그런 자부심도 가졌었고, 그래서 19금 아유 괜찮어. 19살, 15살, 17살 우리 아들들 다 이해해. 얘들이 모르는 거는 학교에서 배우지 못했던 거 여기서 들어. 그래서 나는 아들들하고 재밌게 들어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한테 너무 고맙고, 이렇게 오늘 이렇게 만나신 분들한테 너무 고맙고, 앞으로 이 방송 많이 듣고 이 19금 없애. 감사합니다. 이 박사 이 작가 이제이 그 45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본 광고는 EJ 생활역사협동조합의 출범을 알리며 조합원을 모집하기 위해 15명의 발기인이 직접 녹음하여 만든 광고입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습니다. 우리의 역사를 함께 기억하고 기록해서 나누며 배울 수 있어야만 더 발전된 우리의 미래를 꿈꿀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던 우리 역사를 알리고자 팟캐스트 방송 EJ와 함께 보다 안정적 장기적으로 역사 컨텐츠를 생산하기 위해서 생활역사 환경조성의 필요성을 절감하며 EJ 생활역사협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합니다. 15명의 발기인과 550만 원의 출자금으로 그 대망의 첫걸음을 내딛은 EJ 생활역사협동조합. 7월 3일부터 한 달 동안 설립 동의자 예비 조합원을 모집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카페 EJ 생활협동조합 와우 EJ-운용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작은 힘들이 모여 우리 역사를 바로 세울 수 있습니다. 강물은 바다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EJ 생활역사협동조합 화이팅! 함께해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변인의 이른바 귀태 발언이 정치권을 소용돌이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사과를 요구하며 모든 국회 일정을 거부했고 민주당은 무책임한 꼬투리 잡기라고 맞섰습니다. 김지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새누리당은 박근혜 대통령을 태어나지 않아야 할 사람, 즉 귀태의 후손이라고 비난한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변인의 사퇴와 김한길 대표의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국가 원수 개인에 대한 직접적인 경우에 대해서 모독이다. 또 정상회담 대화록 예비열람 등 국회 일정을 전면 취소하고 홍 대변인을 국회윤리위에 제소했습니다. 민주당은 어제 유감 표명을 했는데도 여당이 국정조사와 대화록 열람을 미루려고 트집을 잡고 있다면서 무책임한 자세라고 비판했습니다. 마치
국회 파행을 핑계 삼기 위한 꼬투리 잡기를 기다렸다는 듯이 홍 대변인은 어제 발언 이후 자신의 페이스북에도 결국 귀태의 후손들도 귀태인 것인가라며 박 대통령도 결국 귀태라는 취지의 글을 올렸고 파문이 계속 커지자 조금 전 사과와 함께 원내 대변인직을 사퇴했습니다. 민주당은 김한길 대표가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히고 국회 일정 정상화를 촉구했습니다. 책임감을 느끼고 원내 대변인직을 사임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익표 원내 대변인은 참여정부 때 통일부 장관 정책보좌관은 지난 대선 땐 문재인 후보의 특보를 맡았던 친노계 초선 의원으로 지난 2월엔 시민단체가 선정한 국회를 빛낸 바른 언어상을 수상했습니다. MBC 뉴스 김지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EJ에서 가장 귀태 넘치는 이 박사입니다. 오늘 왜 이렇게 기분이 좋아? 귀태가 야 귀태가 뭐 여기서 뭐 귀태가 뭐야?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인간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귀한 사람을 얘기한 거야? 네, 귀한 사람, 고귀한 태도나 모습, 귀여운 태도. 아니 근데 귀티. 그거 갖고 뭐라 그러는 거야? 귀티. 아, 우리 여성 팬이 여성 팬 여러 명이 지난번에 우리 1주년 그 모임 했었잖아요. 거기에서 이 박사님이 3명 멤버 중에 제일 귀티나고요, 제일 귀엽고요. 시끄러 이 제일 새끼야. 부자처럼 보여요. 적당히 해. 그 여자들은 귀티라는 단어를 뭐 말이야? 뭐 말고만 아무데 갖다 써. 이따가 한번 신나게 얘기해 봅시다. 하여튼 저기 뭐 EJ가 방금 말한 것처럼 1주년이 넘었습니다. 네. 참 1년 동안 많은 일이 있었는데 진짜 쫙이 바닥 5,000등부터 시작해서 뭐 한 6, 7개월 만에 1위로 등극하는. 그래 줄곧 굳건히 그 어떤 일이 있어도 1위 자리를 안 뺏겼는데 화무는 11홍이요. 달도 차면 기운이. 역시 요즘에 살짝이 5위까지 내려가고 있는데. 뭐 심심하면 5위 내려가고 1위 못할 때도 심심치 않게 나오고 그래요. 그러니까 원래 저 절대 안 흔들리는 부동의 강자였는데. 네. 근데 이거는 뭐 요즘 이슈가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 다이나믹 코리아 아니야. 그렇죠. 막 빵빵 터지잖아. 그러니까 네. 그런 이슈에 우리가 밀린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고 또 우리는 업데이트를 자주 안 하니까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다. 오늘도 사실은 말이죠. 오늘이 월요일이잖아. 그렇죠. 네. 이거 우리 사정상 목요일 새벽이나 금요일 아침 새벽, 그러니까 목요일 늦은 새벽이나, 그렇지. 목요일 늦은 밤이나, 금요일 아침에 올라옵니다. 우리 지금 뭐 상황이 안 좋아. 월요일 날 녹음합니다. 아니 요새 이 작가 완전 가로되더라 또. 왜? 뭐 언제 저기 채널A 나온다는 얘기 한 적 있어요? 아니 채널A 나오라고 내가 거절했지. 그래, 거절했잖아. 그쵸? 그때. 아니 근데 뭐 종편에 나와서 영혼을 팔았네. 아 그거는 저기 아공이 아니야? MBN 나가서 그런 건데 MBN은 내가 그래서 하도 여러 가지 말이 나오길래 그 다음 녹화 금요일 날 방송 나갔지. 그래서 토요일 날 녹화하는데 내가 녹화 가서 PD한테 그랬어. 아니 편집을 어떻게 했길래 지금 난리 났냐고. 난 못 봤거든 그 방송을. 모니터를 못했어요 바빠서. 날 어떻게 난리 났냐니까. 그 김갑수 씨가 옆에서 그래 편집을 도대체 어떻게 했어? 나도 지금 욕 먹고 있어 이러더라고. 거기 진보가 김갑수 씨랑 나 둘밖에 없어. 아니 내가 한번 봤는데 앞에 한마디 하고 끝이야. 아니 그러니까 이병풍 씨. 내가 거기서 뭐 박정희 전두환 찬양하는데 가만히 앉아 있었겠어? 얘기를 했겠지. 근데 뭐 다 하고 편집하는 거 내보고 어떡하나? 그런데 내가 PD한테 그렇게 강의를 하니까 PD 하는 말이 PD가 또 나름 그래도 조금 진보적인 사람이야. 근데 이거 남들 욕하는 거 대통령 전 대통령 욕하는 거는 심의에서 많이 걸린다 하더라고. 자기도 조금 이해달라면서 아쉬운데 이해달라 그러고. 근데 그 사람들 우리 둘 불렀다는 것만 해도 대단한 거고. 종편 중에는 그래도 MBN이 그때 제일 괜찮다. 그 내가 회장 사주도 괜찮지. 그래 김대중 정부 때 그랬던 사람이고. 그렇죠. 그 한나라당 그 애들이 저걸 안 해줘가지고 국무총리 못했던 사람입니다만 어쨌든 내가 옛날에 한번 그랬을 거야. 종편을 안 나가는 게 과연 옳은 일인가 우리가 토론을 해봐야 된다고. 왜 대권에 대선할 때 결국은 종편 때문에 밀린 것도 많다니까.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안 나가는 게 좋은가 생각해봐야 되고. 난 이랬으면 좋겠어. EJ 방식으로 저 MBN이랑 JTBC 이쪽은 나가고 채널 A랑 조선은 죽이는 거야. 쌩 까는 거야. 그래. 그래서 둘만 호사 말려 죽이면 된다니까. 그렇지. 요즘에 채널 A MBN이랑 또 JTBC는 다 다르게 가려고 몸부림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좀 좋을 것 같고. 그래서 내가 돈 벌라 그러면 씨발 채널 A 나오라는 거 내가 왜 거절하나. 나가면 되지. JTBC는 바로 거절했는데. 사주가 삼성이잖아. 얘는 기업이야. 그리고
왜 씨발 나만 갖고 지랄하나? 인철이 이런 애는 채널이 다 나가는데 씨발 만만하게 홍어 조시야? 왜 나한테만 지랄들이야? 난 채널이 거절했어. 그거는 뭐 그렇게 생각해주면 되고. 아니 근데 그 요번에 종편들 또 심사하잖아요. 유지하는지 안 하는지. 되겠어요? 그건 되지. 아니 근데 뭐 채널 A 중국인 피해자 없어가지고 아시아나항공 그 저기 사고 났을 때 잘 됐다고. 중국인 없어서 다행이라고 그러질 않나? 한국인이 안 죽어서 다행이지. 한국인이 안 죽어서 다행이라고 그러질 않나? 그리고 방송하다가 나라를 말아먹을 뻔했어. TV조선에서는 웬 선글라스 쓴 사람 뒷모습만 나오게 해서 뭐 간첩? 뭐 난파 간첩? 야 조선은 안 봐 지금 사람들이. 기본이 안 되는 애들이. 이거 일단 이런 두 개만 죽이는 고사작전으로 나가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은데.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근데 뭐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내가 MBN 나가고 사실은 요즘은 MBN 뉴스에서 날 좀 안 불러주는데 그전엔 내가 MBN 뉴스에도 많이 나갔잖아. 그렇죠. 뉴스에 나가가지고 내가 뭐 했어? 내가 뭐 새누리당 편 들었나? 원래 내가 존나 이 민주당하고 친노 편 들었지. 데뷔가 뉴스였잖아 그때.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뭐 여러분들께서 그래도 싫다 그러면 뭐 안 나가지 뭐 안 나가지 뭐. 뭐 내가 뭐 하려고 씨. 요거도 모면서 나갈 필요가 뭐 있어. 아니 근데 그리고 요새 이 작가만 가루가 되는 게 아니라 새 작도 한참 가루가 됐는데. 아니 새 작은 나는 장수할 것 같아. 지금 우리 뭐 EJ 그 리플에 거의 다 새 작육이야. 새 작육인데 내가 저번 주에 말한 것처럼 새 작이 지 문제점을 제일 잘 알고 있다 얘기했고. 또 노태우 편 김종필 편에서 상당히 좋아졌어. 우리가 그 전에도 세작한테 개인적으로도 좀 고쳤으면 좋겠다 말을 많이 했고 우리도 나름대로 노력하고 지도 노력해서 지금 많이 고쳐졌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런 글을 올린다는 거는 내가 봤을 때는 이거는 좀 과도한 비판인 것 같고요. 우리가 지금 그 세 명이서 무명에서 시작해서 1위까지 한 거는 이 박사랑 나랑 뭐 둘이서 한 게 아니고 세 명이 있어서 그 조합이 잘 이루어졌으니까 여기까지 왔지. 그거 뭐 지금에서 뭐 세작을 빼라 이렇게 말아. 그러면 그게 되겠냐고. 그러니까 지금의 비난은 좀 과다한 면이 있고 세작은 지 스스로의 잘못점을 알고 지금 많이 고치려고 노력하니까 이에 이제 조금 그런 비난 좀 자제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그리고 EJ 동정 또 뭐 있나? 변희재 씨가 우리 칭찬을 했어요. 내가 변희재한테 칭찬을 다 듣고 고맙다. 씨발 눈물이 나네. 아니 그런데 제가 변희재 씨한테 부탁드립니다. 저희한테 신경 쓰지 마시고 제가 저번 편에서 말씀드렸죠. 기술 배우라고. 기술 배우시고 저기 할 게 없으면 저한테 찾아오세요. 내가 팟캐스트 1위 만드는 방법을 돈 안 받고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진짜? 아이 그럼. 아니 변희재가 팟캐스트 하고 싶어서 얼마나 난리쳤어. 그래가 뭐 나는 저격수단가 만들어가지고 되지도 않게 며칠 만에 못 내리고 뭐 그랬잖아. 내가 오면은 내가 가르쳐주고 저기 뭐야 우리 한테 신경 쓸 시간에 이동영 작가 역작 와주테이 박쥐들 한번 읽어라. 내가 그렇게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뭐 변희재 씨는 책을 쓴 적이 없지? 그래서 뭐 베스트셀러를 낸 적도 없겠지만 책 하나 있어. 있어? 그 진중권이가 그거 갖고 버렸잖아 화장실에. 뭐 스타 비평인가? 아이 그게 뭘 책이라고. 하여튼 베스트셀러 작가의 느낌을 모르겠지만은 베스트셀러 작가인 내가 추천합니다. 와주테이 박쥐 읽으시면 거기에 말이죠 홍준표 얘기가 나와. 홍준표래. 뭐야? 변희재 얘기가 나와. 그거 뭐야? 이재호, 김문수, 홍준표 이런 거물급 정치인들이랑 내가 같이 묶어졌어. 영광인 줄 알아야 돼. 그거 한번 읽어보시고. 우리 말이 많아. 이 작가가 참 인간적이다. 그럼 그치? 사람을 살리네 그냥. 그럼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뭐 있나? 뭐 있지? 진선미 의원 사태. 이제 그러면 이제 동정은 됐고 시사 문제로 넘어가죠. 시사 문제로 넘어갑시다. 자, 국정조사가 우여곡절 끝에 시작됐는데 그렇죠. 새누리당이 전제 조건을 걸었지. 진선미랑 김현을 잘라라. 아니면은 국정조사 못한다. 그래서 또 우리 마음 착한 우리 민주당께서 그래 자를게 이래가지고 두 사람을 자르고 국정조사 임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오늘 뭐 방송하고 연관이 있지만 홍익표도 바로 사퇴. 홍익표 귀태 발언했다가 사퇴. 바로 잘랐습니다. 이거는 그래요. 귀태 발언은 내가 뭐 저기 우리 칼럼 쓰는데도 썼지만은 이거 사실 홍익표가 새누리당의 빌미를 제공하는 발언을 한 것이 사실이지. 원래 대변인은 말을 잘해가지고 뜬 적이 거의 없어. 말 못하면 잘리는 게 대변인이야. 그러니까 항상 조심해야 되거든. 아니 대변인이 뭐야? 대변인이 언론에 노출이 제일 많이 되기 때문에 정제된 말을 써야 되죠. 그럼 그것도 정치인으로서 가장 빨리 일어설 수 있는 게 대변인이야. 그래서 우리 YS, DJ, 무현이 형 전부 대변인 출신들 아니야.
근데 말 한 번 잘못하면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진다. 저기 뭐야 윤창중처럼. 야 윤창중 미국 가게 생겼던데? 아니 근데 그거 지가 안 간다 그럼 그만이야. 그래? 근데 왜 이거 난 마음에 안 드는 게 새누리가 하자는 대로 왜 다 해? 아니 그러니까 그건 문제라고. 새누리가 지금 하자는 대로 다 끌려가잖아. 아니 홍익표의 발언은 내가 잘못됐다. 정치공학장으로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건데 그 말 발언 사실은 맞거든. 그렇지. 귀태. 뭐가 틀려 맞지? 책에 있는 거 인용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시 노부스케 그러는데 뭐 이제 와서 우리는 몇 년 전부터 기시 노부스케를 그러니까요. 우리 방송을 들어 민주당 좀 아이씨 이제 와가지고 근데 그거 발언은 맞는데 말이죠. 그거를 또 새누리당 말을 듣고 잘라버렸어. 아니 이제 민주당이 안타까운 게 이런 거예요. 사실은 정문원 서상기 이런 그렇지. 애들은 지들 입으로 물러난다 그랬잖아. 그래놓고 그거는 밀어내지도 못하고. 지들 입으로 사퇴한다 그랬는데 이런 것들은 사퇴시키지도 못하고 멍청하게 가만히 있으면서 왜 지들 의원들 왜 카바를 못 쳐주나. 대구 서상기 의원 사무실 앞에 크게 플랜카드 붙어있던 것 같은데 NLL 포기 세력 물러가라. 아니 이런 애들 보고 사퇴하라고 지들이 더 나서야지 말이죠. 이거 사퇴 못 시키고 진선미 김영 같은 사람 사퇴시켜가고 질질 끌려가고 얘들이 국정조사에 이거 왜 자꾸 태클을 거냐면 결국은 안 하겠다는 얘기야. 그렇지. 뭐든지 한 개 꼬투리 잡으면 자꾸 해서 질질 시간 끌고. 아니 새누리당이 정말 할 마음이 있으면요 시간이 지금 국정조사 시간이 많이 흘러갔잖아. 어떻게든 해요. 연기하면 되지. 그치. 안 그래? 그렇죠. 합의해서 연기하면 돼. 그런데 지금 계속 끌려가고 거기 따라가고 결국은요 보세요 국정조사 아무런 성과 없이 끝납니다. 새누리당 협조 안 하거든. 그걸 왜 모르나? 김현미 진성 같은 전투력 좋은 애들 다 자르고 뭘 하겠다는 얘기야. 왜 그러는 거지? 나 민주당 진짜 답답해 죽겠어. 여기에 맞춰서 말이지. 안철수가 내가 진짜 우리 방송에서 안철수 욕을 안 하려고 안 하려고 그렇게 참고 참았는데 이거 진짜 좀 안철수 좀 문제가 답답해요. 안철수가 7월 8일 날 뭐라 그랬냐면요. 국정원 문제가 민주정부 책임도 적지 않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제 양비론이지. 박근혜도 문제 있지만 민주정부 책임이 적지 않다 이렇게 민주정부 10년간의 문제점을 이야기했는데 맞는 말이지. 교과서적인. 근데 지금 이 말을 할 때가 아니라고. 지금 이 말에서 뭐 좋을 게 뭐가 있어. 그러니까 새누리당만 좋아하는 거 아니야 이 말하면. 그러니까 지분 챙기고 싶은 건 알겠는데 그건 초보 정치인의 기본 액션인 건 알겠는데 지금 이거 할 거 아니지. 그러니까 중도 애들만 이거 그렇지. 하면 중도 애들 뺏어올 수 있다 그러는데 민주진영 실망한 팬들이 더 많아요. 그걸 알아야지. 민주진영의 지지층 당신한테 실망한 지지층이 더 많다는 걸 알아야 돼. 그러면 민주정부 책임이 적지 않다 뭐 이렇게 말했는데 아니 국정원장 연례 행사 있어. 독대 원래 행사지. 이거 없앤 건 누구야? 노무현이야. 그렇죠. 그런데 이명박이 이거 다시 살렸지. 그래가지고 국정원 사태가 터졌다고. 그리고 참여정부 때 뭐 과거사 뭐 규명위원회 진실 뭐 우문사 이런 거 있었잖아. 과거와 진실 위원회 있었죠. 이게 대통령 직속이었습니다. 대통령 직속이었는데 이거 조사할 때 존나게 힘들어가지고 규명을 다 못해서 왜 국정원 기무사 협조 거부했거든. 그렇지. 자료를 안 내놔. 예. 아니 대통령 직속기가 달라 했는데 안 줬다고. 얘들이 말이야 권위를 내려놓은 권력을 내놓은 대통령한테 이거 막 지들 마음대로 막 하다가 이명박처럼 휘두른 애들한테 또 깨갱하잖아. 깨갱하고 꼬랑지 흔들었잖아. 강한 자에게는 약하고 약해 보이는 자에게는 강하고. 그러니까 그러면 누구를 탓해야 돼? 그거 김대중이나 노무현도 옛날처럼 박정희나 전두환처럼 국정원 줄 세우고 휘둘렸어. 그게 정답이란 말이야? 아니 뭐 이렇게 말을 하나? 다음에 또 18일 날 열흘 뒤에 18일 그런데 또 NLL 문제 이렇게 얘기했어. NLL 갖고 정쟁을 하고 있다 그러는데 우선적 책임은 새누리당에 있으나 민주당에도 역시 문제가 있다. 요즘 왜 이렇게 정치인들이 말을 헷갈리게 이렇게 양비론으로 간다고.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이게 나는 이런 것들이 지금 난 안철수 본인의 생각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안철수 옆에 있는 애들. 조직이죠. 그런 애들이 자꾸 쓸데없이 이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니까 할 것 같은데 금태섭이가 말이야. 페이스북에 뭐라고 남겼냐면 조직적 선거 개입이기는 하지만 국정원 사태가 결국 인터넷 사이트에 댓글을 달았다는 건데 그것만으로 선거 무효까지 주장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이게 변호사 맞아? 이런 말이 아니 다른 나라 같았으면 대통령 하야라니까 뭔 소리 하고 자빠졌나? 야 퍼거슨 1승 추가다. SNS는 인생의 낭비다 진짜.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의 말을 자꾸 따라가는 것 같은데 제발 좀 회색 분자 애들 좀 쳐내라고 제가 정말 가슴에서 우러나는 충고를 안철수 의원한테 해드리고 싶습니다. 안철수 후보가 사실은 다음 대권에 가장 어떻게 보면 근접했다면 근접할 수 있잖아. 네. 내가 얼마든지 밀어드릴 수 있습니다. 밀어드릴 수 있는데 지금의 스탠스는 좀 버려라. 사람을 좀 갈던지 그러면. 참고로
저희 동영상 방송만 보고 저희한테 양비론이라고 얘기한 사람도 있습니다. 양비론은 그런 사람이 하는 겁니다. 지금 뭐 말씀하신 것 중에 그 이명박 우리 MB 얘기가 나왔는데 NLL 녹취록 오늘 아까 결국은 없다고 나왔습니다. 지금 없다고 나왔어요. 예. 네. 실종인데 이명박은 봤다고 그랬어. 보고 국격이 떨어진 내용이라고 했어. 근데 없다고 하면 왜 전직 대통령을 병신을 만들어? 아니 그럼 김무성이 본 건 또 뭐고? 그러니까 지금 이거 못 찾는데 못 찾아서 뭐 검찰 뭐 특검을 하니 많이 하는데 내가 찾는 방법 가르쳐 드릴게. 김무성 집에 가봐. 김무성 집에 가면 있을 거다. 내가 확실한다. 아니 거기가 국가기록원이야. 김무성 집을 압수수색 해봐. 나온다니까 튀어나온다니까. 이 답답한 양반들아 뭐하고 자빠졌나? 에휴 참. 그리고 이거 NLL이 없다는 거 이게 이제 녹취록이 없다는 거 말이 안 되고요 사실은. 이거는 이지원이라는 시스템을 모르는 거고 전부 컴맹밖에 없다는 얘기야. 하기야 뭐 씨발 이명박 대통령은 저 청와대 입성하자마자 로그인 못 해가지고 말이야. 컴퓨터 킬 줄 알아? 아유. 이지원 시스템 사실 봉인했었거든. 검찰 입회하에 봉인한 건데 이거를 국가기록원이 지금 봤다는 의혹이 제기됐잖아. 네. 그러니까 기록이 남았다고 했죠 지금? 민주당에서 로그 기록. 로그 기록이 있는데 이거 막 난리치니까 국가기록에서 하는 말이 무슨 뭐 제습, 습기 이런 개새끼들이 진짜 누구를 씨파 어디 개병신으로 보는 거야. 조선시대 사는 사람인 줄 알아 이게. 나 진짜 짜증나서. 야 우리 집 노트북 그 스키만 어떻게 돌아가나? 이런 말도 안 되는. 아니 그러니까 그 산속에 있는 서울대학교 컴퓨터들은 다 어떻게 돌아가나? 이게 말이죠. 이런 겁니다. 이런 얘기하면 또 우리 노인애들 50대 이상 박근혜한테 압도적으로 뽑은 사람들이 믿어. 그런가? 아이고야. 한장이다. 그리고 아까 회장님이 얘기했지만 분명히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무성 씨가 봤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NLL 문서를 참여정부에서 파기했다고 얘기하는 건 도대체 뭔 좋아야? 아니 왜 대통령을 신봉사를 만들어? 아니 그리고 얘들이 뭐 내가 봤을 때는 새누리당하고 지금 똥줄이 타가지고 박근혜 정부가 NLL을 포기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요. 사실은 왜냐면은 이거 포기 아니라고 계속 얘기하고. 또 뭐 지도도 지금 오픈됐고 대화록도 오픈됐고 아니잖아. 아니고 북한도 가만히 있어 지금. 그치. 북한도 가만히 있고 다 가만히 있는데 새누리당만 난리야. 포기다 이러면서. 그럼 얘네 진짜 빨간색을 쓴 지들이 이유가 포기하고 싶어서 이런 거 같아. 종북 좌빨 아니야 이것들? 진짜. 그러게. 진짜 빨간색을 쓴 거 아니야 그래서? 어째 동상부터 다 따라 하더라. 이거 진짜 그러니까 한번 저 박근혜 대통령의 사상을 한번 검증해봐야 됩니다. 해봐야겠어요. 저기 구미에 가면 박정희 대통령 동상 있잖아. 네. 이거 하고 김일성 주체 상담에 있는 동상하고 똑같다니까. 뭐가 달라? 그러니까 사상을 한번 이게 검증해 볼 필요가 있고 왜 그러냐면 말이죠. 아버지도 빨갱이 출신 아니야? 그렇죠. 사형 선고까지 받아. 그렇지. 네. 큰 아버지는 빨갱이 짓 하다가 총 맞아 죽었고. 그렇죠. 이거 살펴봐야 된다.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참나. 자, 오늘 뭐 이 시사 문제 거기까지 하고 오늘 저기 좀 특별한 손님을 모셨는데 그거는 음악 듣고 나서 본격적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보자 EJ 들어보자 오늘은 무슨 얘기하는지 처음엔 어렵지만 들을수록 재미있어 들어보자 EJ 들어보자 몰랐던 재미있는 이야기 이 작가 이 박사 세작의 EJ 들어보자 척추와 관절 치료로 꽤 유명한 또 다른 병원. 간호사로 일했던 31살 홍민기 씨는 1년여 전 어깨 통증으로 이 병원을 찾았다가 어깨 근육이 파열됐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거 방치하면 정말 큰일 난다. 나중에 지금 빨리 수술하지 않으면 관절염도 퇴행성 관절염도 심해지고. 일단 치료부터 받아보고 싶었지만 병원 측의 말을 듣고 수술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주사로 이거 치료할 수 없느냐 하니까 이거는 주사로 치료할 수 없다. 상태가 심해서 수술밖에 없다.
하지만 수술 뒤에도 통증은 사라지지 않았고 재치료를 위해 찾아간 한 대학병원에서 충격적인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의학적으로 안 틀어졌습니다. 하나도. 건들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냥 아무 문제 없어요. 수술은 할 필요 없었던 것 같아요. MBC 시사 매거진 2580에 수상한 진단서라는 제목의 프로그램이 방영이 됐는데 이거 제목 말 그대로 수상한 진단서. 모 병원에서 이상하게 진단을 해서 수술을 하지 않아도 될 사람을 수술을 해서 지금 환자들이 고통을 겪고 있다. 그런 내용이었는데 의료사고. 의료사고이지. 병원 측은 의료사고가 아니라고 주장할 테고 어쨌든 그랬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피해자들도 많고 그런 사고였는데 2580에서 제대로 시간에 제약 세고 있고 하기 때문에 많이 보도를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방송 EJ에서 대신 두 분의 피해자를 모시고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이야기를 한번 가져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야, 우리 이제 의료도 담당하는 거야. 자, 두 분 나오셨는데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두 분 나오셨는데 한 분은 이제 어깨 문제 때문에 그 H병원 어디 있는 H병원에서 부천 H병원 부천에 있는 H병원에서 어깨 수술을 받았고 또 한 분은 저도 같은 병원에서 같은 병원에서 무릎 수술을 받았고 장경인 발에 장경인대라고. 예, 장경인대 수술을 받았거든요. 네, 그러면 저 어깨 수술 받으신 분은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예, 부천에 살고 있는 홍민기입니다. 이거 성함 막 얘기해도 돼요? 예, 해도 돼요. 아니 어차피 블로그도 다 실명 까고. 블로그도 지금 하고 계시구나. 지금 그래서 어떻게 보면 병원 측과 지리한 싸움을 하고 계시는 장본인이시네. 외로운 싸움이죠. 이런 거는. 그렇습니다. 이거 자 그럼 홍민기 씨 이야기부터 한번 해볼까요? 네. 처음에 그 병원에 가게 된 계기를 어떻게? 예, 이제 2012년 4월달에 첫 방문을 하게 됐고요. 이제 어깨 통증을 호소했고 이제 MRI를 찍자고 했어요. 이거는 MRI 찍어봐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이틀 뒤에 MRI를 찍었어요. 처음에 문진하고 그다음에 바로. 근데 이학적 검사를 그렇게 뭐 한 2가지 정도 자세로만 해보고 그 외엔 하지 않았고 4월 6일경에 MRI를 찍었는데 수술을 해야 된다. 내가 그 병원 이제 광고가 문구가 이렇게 써 있어요. 주사로 관절을 치료하는 병원. 거기서 홍보하는 문구가. 네, 그렇게 써 있으니까 나는 당연히 누가 수술 받고 싶겠어요. 그것도 보고 이제 지인이 이제 거기 근무를 하고 있어서 소개도 받고 해서 갔는데 이거는 수술밖에 없다. 내가 주사로 좀 치료하고 싶다고 하니까 안 된다. 병원에서 의사가 수술을 해야 된다. 처음에 주사로 해결할 줄 알고 갔는데. 그렇고 이제 수술해야 된다고 해갖고 그럼 안 하면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큰일 난다 이거. 나중에 관절염도 심해지고 이거 나이 먹으면 큰일 난다. 빨리 해야 된다. 수술밖에 없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어깨 질환에 대한 지식이 전무했고 그 당시에 통증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겁을 먹었죠. 그래서 이제 날짜를 잡고 바로 며칠 뒤에 수술을 받게 됐습니다. 이제 그리고 나서 시간이 계속 재활을 하면서 3, 4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는데 오히려 수술 전보다 더 악화가 된 거예요. 더 아파. 아프고 팔을 들지를 못하는 상황이 됐어요. 재활을 매일 받았는데도. 그래서 이건 아니다. 의사분한테 물어보면 모르요. 제 상태에 대해 이렇게 호소를 하면 제대로 된 답변도 안 해주고 태권도 선수가 찢듯이 어깨를 찢으래요. 그 말밖에 안 해요. 그리고 이건 안 되겠다. 나 진짜 내 몸에 자기 몸은 자기가 알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대학병원을 갔죠. 이제 처음 간 대학병원에서 이제 수술 전 MRI 보더니 뭐지 이거? 파열 없는데?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파서 계속 아프니까 이상해서 이제 다른 병원으로 가셨군요. 큰 병원을 갔죠. 그 진단서하고 다 가져갔죠. MRI 이런 거 다 들고 딴 병원 갔는데 그쪽 의사가 이거 파열이 없는데 왜 수술했지?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더니 이제 관절 내시경 사진을 보더니 하더니 이제 좀 그 분은 깊게 말을 안 해주셨어요. 내가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걸 직감을 했죠. 또 의사의 동업자 정식이 발휘되네. 그래서 이제 어깨로 이제 유명한 명의들을 찾아다니기 시작했죠. 근데 그때는 이제 이런 뭐 내가 수술 안 해도 될 걸 했다 이런 거보다는 너무 통증이 심하니까 일도 못 하고 있었고 계속 아픈 거부터 좀 고쳐야겠다. 그런데 가는 데마다 이거 파열이 없다 다 그러고 좀
시원시원하게 내지르는 의사분 중에서는 아 이거 진짜 이거 일부러 째고 꼬맨 거다. 네. 수술할 필요가 없는 네, 사람을 일부러 파열도 되지 않았는데 네, 째고 꼬맨 거예요. 그리고 근데 나사를 3개를 박았어요. 제가 이제 어깨에 나사 3개를 박았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제 제 병명에 최대로 보험 수가를 받을 수 있는 나사 개수가 3개더라고요. 그러니까 박을 수 있는 만큼 다 박은 거죠. 병원 측에서 네. 나사를 3개까지 예. 박으면은 예. 최대로 보험 수가를 뽑을 네, 수가 뭐 있다. 예를 들어 1개를 박으면 얼마인데 3개를 박으면 수술비도 올라가는 거죠. 소모품 그렇죠. 사용을 예. 하기 때문에. 최초에 지금 진단받으신 예. 병명이 그러니까 진단명이 어깨 관절 와순 파열 예, 이거였죠. 그리고 이제 의학 용어로 하면 이제 슬랩 병변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파일이 없었다는 다른 병원 가보니까 예, 몇 군데 없었다. 돌아다녔어요. 이제 정형외과 외에 통증의학과나 재활 클리닉 같이 합치면 뭐 8, 9군데를 다 근데 했습니다. 거기서 다 8, 9군데에서 말해주는 게 파일이 없었다고 확실하게 말해주는 이제 의사들은? 통증의학과나 재활의학과에서는 이게 전문이 아니니까 모르고? 그렇게까지는 아니지만 정형외과에서는 모든 병원이 다 파일이 수술 전 없었다? 파열이 없다고 했고 MRI 이제 판독지 상으로도 파일이 없었고. 파열이 없다. 그러면 지금 예. 홍민기 씨가 생각하기에는 그 부천의 H병원에서 예. 파일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예. 칼로 찢어서 수술한 거는 예. 돈을 더 벌기 위해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뭐 그렇게 추측할 수밖에 없는 게 보존적 치료를 할 때에는 환자가 부담하는 금액이 뭐 적죠. 뭐 적게는 몇만 원에서 네. 비싸면 몇십만 원의 금액을 내지만 수술을 하면 네. 한 방에 300에서 뭐 5, 600만 원의 수술비가 듭니다. 그 지금 현직 간호사시라면서요. 예.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걸 더 잘 알고. 그렇죠. 이제 차트 같은 것도 볼 수 있고 또 좀 주변에 비공식적으로 이제 이런 말을 해주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만약에 본인이 일반인이었다면 예. 이래까지 적극적인 대응이 쉬웠을까요? 어려웠을 수 있다고 네, 생각합니다. 그죠. 예. 그래서 싸우고 있는 상황인데. 예. 어쨌든 이거 홍민기 씨 주장이니까. 예. 자 그러면 예. 홍민기 씨는 이게 좀 많이 억울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죠. 병원에 항의를 했습니까? 항의했습니다. 자 이거 그럼 다른 병원에서 의사가 얘기한 걸 가지고 예. 병원 가서 그 H병원 측이랑 그 수술한 의사에게 예. 어떻게 항의를 하니까 병원 측에서 뭐라 그래요? 그때는 이제 소견서가 없었고 원무과장이나 이런 기획팀장과 연락도 하고 만나기까지 했었어요. 근데 H병원에? 예. 근데 그 의사를 이제 만나게 해달라. 저희 아버지가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기획실장이 내가 모든 걸 위임을 받았다. 제가 100% 자기가 다 위임을 받았기 때문에 자기가 해결하겠다. 그렇게 했고 홈페이지에도 2차례나 호소를 했고. 그래서 병원 측이 결국은 얘기한 게 뭐예요? 뭐 네. 자기도 잘못 없다는 예, 얘기가? 예. 파열 맞다 수술 전에. 파열 그리고 맞다. 이러더라고요. 이제 제가 이런 주장을 하니까 그렇다면 이거를 증명하기 위해 다른 병원을 가보자. 근데 그 조건이 이거예요. 자기들이 지정한 병원, 지정한 의사에게 병원 직원 동행하에 같이 가자. 그러면 이건 뭐 교통사고 나고 나 아는 공업사 가서 이병박이야? 나라가 왜 다 있다고야? 예. 여기저기 이병박이 출몰하네. 그래갖고 저랑 저희 가족들은 완전 어이가 없었죠.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제가 그렇게 타 병원 가서 판독지까지 얻어내고 MBC 시사 매거진 2580에서도 제보했고. 예, 제가 제보한 게 아닙니다. 알아서 찾아온 대한의사협회에서 이게 그거를 회의를 한 끝에 거기서 이제 2580에 대한의사협회에서 예, 그럼 이게 진짜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 병원 측에서는 지금 부인을 하고 있는 상태고 그래서 뭐 일반인이시니까 아무래도 홍민기 씨가 어디 하소연할 데도 없고 그렇죠. 그러니까 인터넷에 많이 처음에 얘기를 그리고 했죠. 이제 뭐 국민신문고 심평원 뭐 다 보건복지부에 다 문의를 했었는데 여기에 문의라면 이거 우리 가난 아니다. 우리 가난 아니다. 딴 데 하라. 그럼 또 그쪽에 하면 이거는 우리의 소관이 아니다. 딴 데 해라. 뭐 이래버리고. 그럼 그래서 마지막 선택한 게 인터넷입니까? 예, 그래도 이제 변호사도 이제 알아봤죠. 근데 이제 일반인인 제가 감당하기에 힘든 착수금이나 그런 게 너무 힘들었고 비용의 문제가 있고 그런 게 있었고 병원이 이제 마지막으로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원무과장이랑 통화를 했죠. 근데 뭐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만 하니까 이제 인터넷에 안 되겠다. 그래서 글을 올리게 됐습니다. 네이트하고 다음에 글을 많이 올리셨다고 했는데 이 글이 왜 없죠? 근데 제가 찾아봤더니 글이 이제 25만 건이 되면서 이제 1위가 됐었어요. 제 글이. 근데 이틀 뒤에 자고 일어나니까 다 삭제가 돼 있더라고요. 본인이 삭제는 안 했고 아닙니다. 누군가가 그리고 그 병원에서 기획실장이 말하더라고요. 저한테. 뭐라고요? 자기들이 그 전화해서 지워달라고 했다고. 이건 뭐
어떤 한쪽에서 지워달라 요청이 오면 포털에서는 뭐 지울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병원 실명 같은 거를 거론 안 했는데 이제 네티즌들이 다 찾아가지고 리플을 다니까. 그리고 그 네티즌들이 일단 그 홍민기 씨 이 사연을 듣고 화가 나서 SBS 땡큐 게시판 가가지고도 항의성 글을 날렸다 그래요. 그거는 이게 아마 그 병원 광고를 차인표 씨가 해서 차인표 씨가 나온 프로그램에 대해서 항의를 했는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 글도 다 삭제됐다고. 삭제가 다 열 몇 개가 저도 봤는데 열 몇 개가 있었는데 다 지워졌고 근데 그 글 내용은 항의 글이 아니라 솔직히 차인표 씨가 우리나라에서 정말 봉사도 많이 하시고 이미지가 굉장히 좋은 배우인데 또 좋은 일 많이 하지 진짜로. 좋은 일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병원 측에서는 그런 모델을 광고로 그 모델로 기용할 경우에 특히 어머님 같은 분들은 어머 차인표가 광고하는 병원이네 더 믿고 갈 거 아니에요. 그 광고 효과도 있고 한데 SBS 땡큐 측에 쓴 글들은 뭐 차인표 씨를 욕하는 글들이 아니었고 왜 이런 병원 광고를 하느냐 왜 이 사실을 알고 있느냐 아셔야 될 것 같다 뭐 그런 식의 글들. 어쨌든 거기 글도 다 삭제가 됐다. 삭제가 됐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그 어쨌든 이게 TV에서 아무래도 공중파의 위력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병원 측의 입장이 바뀌었다든가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전혀 아직 없고요. 월요 신문이라는 데서 이제 선초롱 기자란 분이 이거에 관련된 기사를 기사 봤습니다. 썼습니다. 근데 그 병원 측의 의견을 뭐 이렇게 크게 나눠서 여러 가지로 이렇게 했더라고요. 근데 뭐 수술 전 MRI 소견상에도 파열 소견이 있다. 아직도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 병원이 그 주 종목이 뭐예요? 정형외과입니다. 정형외과예요? 척추 관절 전문. 그거만 하는 데인데 응급실 같은 건 없고 예약된 이제 수술. 체인이에요? 예, 체인입니다. 규모가 꽤 큰가 봐요. 3년 안에 뭐 2개가 완공이 됐고 또 이제 곧 1개가 오픈을 한다고 하니까 새가 급격하게. 아니면 계속 그 병원에서 대응을 안 받아주면 어떻게 하실 작정이에요? 내일 경찰에 저희가 등록을 공식적으로 집회 시위법 시위를 신청을 하셨고 허가가 났고 경찰 동행하에 내일 이제 화요일부터 이제 피해자들이 시위를 하기로 했습니다. 피해자분들이 같이 피해자분들이 다 모여서 집회 시위를 하는데 경찰 동행하에. 그러니까 이거 뭐 경찰한테 집회 시위하고 하시는 거니까 법적으로. 합법적인 시위가 되겠고. 맞습니다. 그런데 그 병원에서 계속 이렇게 나몰라라 했으면은 이거 하도 별로 뭐 태도가 바뀔 것 같지는 않은데요. 그 뒤에 상황을 생각해 보셨어요? 그 뒤에는 방송이 나가고 한 번도 전화 연락이 온 적이 없는데 오늘 아침에 처음으로 연락이 왔습니다. 누구한테? 저를 수술한 의사한테 직접 왔습니다. 그래요? 공중파 역시. 직접 왔습니다. 아마 우리 EJ 방송이 나가면 병원장이 직접 전화를 올 겁니다. 저를 수술한 의사가 병원장입니다. 그래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공동 이제 한 명의 병원장이 아니라 한 3명 정도를 알고 있는데 그 중에 한 명. 그리고 의사가 뭐라 그래요? 뭐 인터넷 기사를 오늘 처음 자세히 봤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전엔 몰랐다. 그러니까 뭐 그런 얘기를 했고 자기도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서 이거 교회 진짜 가슴이 아파서 지금 뭔 상관이야. 기도도 드리고 예배도 하고 있다. 너무 안타까워서 그렇게 말을 했고 아니 뭐 안타까운 보상을 해주든가. 그리고 뭐 제가 조카뻘 되는 제가 이렇게 돼서 안타깝다고 했고 야 그게 딱 루트네. 나 교회 다닌다. 그리고 나이로 당신이 내 조카뻘 정도 되고 내가 이 정도 나이 먹고 그래서 안 돼. 나이를 살짝 누르는 이렇게 된 거에 대해 미안하고 사죄 드린다고 했고 근데 사과는 했군요. 오늘 일단. 만나자고 하더라고요. 근데 뭐 수술 전에 파열이 없었다 이거에 대해서는 회피를 하더라고요. 인정은 할 수 없다. 그걸 인정하는 순간 이거는 이게 과잉 진료 이렇게 되나요? 그러면? 과잉 진료라기보단 이거는 잘못된 거의 상해라고 생각합니다. 상해 사기 뭐 의사로서 뭐 완전 인륜을 국가를 더 받기 위해서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왜 하나? 말이 안 되는 거지. 만약에 사실이라면 만들어낸.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 이제 병원에 처음 갔을 때 일단 환자들이 우글우글 거렸습니다. 굉장히 많았는데 나는 내 입장에서는 와 정말 얼마나 수술을 잘하면 이렇게 환자가 많을까. 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래도 홍민기 씨는 저희가 겉으로 봤을 때는 외관상으로는 아무렇지도 않아 보여요. 물론 이게 이제 어깨를 제가 저 상의 탈의하고 사진 찍은 것도 봤는데 그거 보면 이제 완전 화면이 차이가 있죠. 차이가 있고 일단은
굉장히 이제 생활이 불편할 정도로 아픔이 있으니까 예. 그런 건데 겉으로 봤을 때는 모르겠고 예. 그런데 지금 같이 오신 다른 분은 목발을 짚고 계세요. 지금 보조기를 지금 차고 권태현 있고. 씨인데 같이 오신 분이 올해 28살이라고 하시는데 이분은 겉으로 봤을 때도 지금 상태가 많이 좋지 않아 예. 보이는데 예. 언제 그럼 H병원에 가신 겁니까? 저는 작년 2월 달에요. 작년 2월에 작년 조금 2월. 오래되셨네. 예, 좀- 그런데 뭐 때문에 가셨어요? 그러니까 다리가 좀 쑤셔가지고 양쪽 무릎 바깥쪽이 좀 통증이 있고 쑤셨어요. 예, 욱신거리는 예, 거예요, 그런 뭐. 통증이요. 뭐 좀 많이 걷거나 뛰거나 좀 해가지고 예, 이런데 염증이 생길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손목 시큰거리는 것처럼. 원래 그 전에는 그런 게 없었고요. 예, 별로 없었어요. 예, 그랬는데 예. 쑤셔가지고 막 그러다가 제가 한번 무릎이 이상이 있는 건가 해가지고 제가 방사선과에 예. MRI를 찍으러 갔거든요. H병원에? 거기 말고 그냥 다른 병원에? 다른 데 그냥 방사선과요. MRI만 전문으로 찍는데 거기서 뭐 판독지 보면은 특별한 이상이 없다고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러고 있다가 제가 그래도 통증이 좀 있어가지고 좀 약 같은 거 좀 한번 먹어보려고 그 H병원에 가게 된 거예요. 약 먹으려고. MRI 사진을 들고 갔습니까? 예, 들고 왔어요. 그걸로. 예. 그럼 그걸 의사한테 보여줬겠네요. 예. 그럼 의사가 뭐라 그래요? 그래서 의사가 이건 수술해야 될 것 같다고. 그럼 그 병원에서 찍은 것도 아니고. 예. 그러니까 다른 데서 예. 별 이상이 없다라고 예. 소견 내린 거를 가져갔는데 그거 내용을 보고서 수술해야 된다. 예. MRI 보고 이제 수술을 해야 될 것 같다고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갑자기 수술해야 된다고 그러길래 좀 당황했죠. 근데 의사가 이제 하는 말이 이거 뭐 수술 너무 간단한 수술이라고. 진짜 너무 쉬운 수술이고 뭐 수술도 아니고 수술하고 나서 바로 일상생활할 수 있다고. 예, 그렇게 말하고 수술하자고 했어요. 아니 그럼 뭐 병명을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뭐 이러니까 수술해야 된다. 예, 그 장경인대 증후군이라고. 예, 거기에 장경인대가 이렇게 염증이 생겨가지고 이건 수술하는 게 훨씬 좋다. 예, 더 빨리 쾌차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저희 그래가지고 갑자기 수술해야 된다니까 겁먹잖아요. 제가 수술한 적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근데 저희 이제 부모님이 따로 이제 여쭤봤어요. 그 의사 선생님한테 수술이 이거 뭐 정말 별거 아니냐, 정말 쉬운 거냐. 그러니까 그 선생님이 자기도 자식 키우는 입장에서 자식이 이렇게 된 게 지금 통증에 시달리는 게 얼마나 고통스럽겠느냐. 저 수술 별거 아니니까 수술하고 나면은 정말 바로 이렇게 걸어다닐 수도 있고. 그쪽에서 얘기한 거는 수술과 동시에 퇴원이 가능하다. 예. 그렇게 얘기를 했죠. 예. 그럼 양쪽 다 하신 거예요? 처음에는 저는 왼다리가 좀 더 심했거든요. 그래서 왼다리를 하려고 그랬는데 제가 3월에 학교를 가야 돼요. 대학생이라 가지고. 그래서 그럼 오른다리도 염증인데 어떻게 할까요? 물어보니까 같이 하자고 했어요. 하는 김에 다 같이 하자. 예. 그러면은 그 다른 병원 안 가보고 그냥 바로 수술한 겁니까? 다른 병원이요? 그러니까 그거 수술하자 그랬을 때. 예. 다른 병원 안 가봤어요. 바로 수술했어. 근데 수술을 했는데 예. 차도가 있는 게 아니고 일상생활에 바로 복귀한다 그랬는데 일상생활 복귀도 안 되고 계속 더 통증은 심해지고 지금 목발을 짚고 계신데 목발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죠, 계속. 예. 그러면은 수술하고 나서 병원 의사가 처음에 얘기한 대로 바로 퇴원을 하셨나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냐면요. 수술하고 나서 제가 마취를 딱 깨니까 이게 뭔가 느낌이 이상한 거예요. 보니까 여기 인대를 보니까 완전히 여기를 다 헤집어 놓은 거예요. 구멍을 막 뻥뻥뻥뻥 뚫어가지고 막 헤집어 놓은 거예요. 이게 만져보면 인대가 물렁물렁거려요. 그래가지고 이게 너무 이상해가지고 한번 선생님한테 여쭤봤죠. 의사 선생님한테 이거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뭐 제 상태가 좀 더 심해서 제가 여기를 좀 더 편하게 해주려고 염증 제거하면서 뭐 인대에 구멍을 뚫어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바로 걸어다니래요. 바로 걸으라고 했어요? 예. 근데 걸으려고 하니까 다리에 힘이 아예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양다리 지탱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왜 그러지 하면서 도저히 안 될 것 같다. 간호사 불러가지고 그 목발 달라고 그래가지고 양쪽 목발 다 짚고 그러고 다녔어요. 화장실도 갔다 하고 그거 씻고. 병원에 있는 상태였죠. 예. 그래가지고 제가 어머니한테 말했어. 엄마 나 이상하다. 아무래도 뭔가 이거 잘못된 것 같다.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가 의사 회전 돌 때 물어본 거예요. 물어봤는데 이제 의사가 갑자기 막 태도가 돌변해서 화를 내는 거예요. 화를 내요? 예. 아니 지금 인대에 이렇게 하는 거를 어떻게 붙일 수도 없다. 막 그러면서. 자, 2월 며칠에 수술했어요? 2월 20. 2월 20일 날 수술했는데 수술하고 나니까 다리가 더 이상해졌다. 그리고 나서 그 의사한테 물어본 게 며칠이에요? 수술하고 나서 바로 이제 마취 끝나고 다음 날. 바로 다음 날 21일 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의사가 태도가 바뀌었다는 얘기죠? 예,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리고 나서 강제 퇴원 당했다면서요? 그러면서 그때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머니한테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지금 줄일 수도 없고 이렇게 하는 거 할 수도 없다. 아 지금 당장 나가라고, 당장 걸어서 나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걸어서 나가라고. 네. 걷지 못한 사람한테 걸어서 나가라고. 예수야? 일어나 걸어라 그럼 걸어? 그래가지고 어머니가 일단은 저한테 와서 좀 타일러도 너 있잖아, 수술한 지 지금 바로 얼마 안 됐으니까 네가 과민 반응 보이는 걸 수 있다, 예민해가지고. 그러니까는 좀 더 차도를 지켜보자. 그래, 차도를 지켜보고 일단은 퇴원을 하고 그러자. 그래가지고 거의 쫓겨나다시피 퇴원했어요. 그러면 며칠 날 퇴원한 거예요? 하고 다음 날이요. 22일 날 퇴원했네. 20일 날 수술을 하고 22일 날 퇴원을 하셨어요. 자, 근데 퇴원해서 집에 갔는데 차도가 계속 없었다는 얘기죠? 계속 아팠어? 말도 못했어요. 너무 아팠어. 그러면은 다시 그 H병원으로 갔습니까? 아니면 이번에 다른 병원으로 갔습니까? 아니, H병원으로 제가 갔죠. 왜 그래요? 됐어. 얘기해. 일단은 거기병원으로 갔죠, 제가. 그래가지고 이제 말씀드렸어요. 상황을? 상황을 선생님한테 말씀드렸어요. 지금 했는데 지금 너무 못 걷는다.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제가 계속 해명을 그걸 요구를 했어요. 그게 언제 수술하고 며칠 좀 지났을 때예요? 수술하고 나서 실밥을 뽑아야 되니까 다 뽑아놨으니까 얼마 안 돼가지고 이제 좀 아물고 해가지고 얼마 안 돼가지고 갔는데 뭐 자기는 전혀 문제될 게 없대요. 문제될 게 없고 성격이 예민하고 애가 과민하고 좀 그래가지고 왜 난 멀쩡하게 수술해줬는데 왜 그러냐는 식으로 계속 그런 식으로 저한테 말했어요. 그래서 그럼 그냥 대책 없이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뭐 그렇게 하니까 일단 이거 뽑아야 되니까, 실밥 같은 거 뽑아야 되니까는 그렇게 하고 이제 가서 뽑고 나왔거든요. 이제 제가 또 하니까 또 재활 치료를 어떻게 해야 되냐고 하니까는 그냥 정 그러면 집에서 운동해라. 운동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냥 뭐 그냥 앉았다 일어났다 자전거 타게 좀 해라. 그런 식으로 된 거예요. 그런데 계속해서 다리가 아팠어요? 차도가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다른 병원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 딴 병원 간 게 언제쯤이에요? 제가 다른 병원 간 게요, 그 후로 한 몇 개월 정도 지나고요. 그러면 계속 그 아픈 상태로 집에 있었던 거예요? 거의 뭐 폐인돼가지고 그냥. 학교도 못 가고? 학교 당연히 못 갔죠. 집에 계속 있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다른 병원은 어떻게 진단하나? 그러면은 수술 전 MRI 사진 같은 거, 수술 후 사진 진단서 다 들고 갔겠네요? 다 들고 갔어요. 다 들고 다른 병원에 몇 군데 돌아다니셨습니까? 이제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병원들 있잖아요, 대학병원이요. 그런데 한 뭐 4군데 5군데를 막 갔어요. 뭐 아산병원이라든가, 큰데요, 그런데. 삼성병원, 뭐 고대, 뭐 이런데. 다 가셨군요. 그래요. 다 가니까 뭐라 그래? 세브란스도 갔네? 괜찮아. 뭐 가는 걸 갔다 그러지 뭐. 갔어요, 다 갔어요. 거기 그쪽에서 뭐라고 합니까? 거기서 보더니만은 이거는 지금 양다리 한꺼번에 다 했어요 하고 놀라더라고요. 일단은. 그렇게 한꺼번에 다 할 수가 없다. 그런 식으로 말을 했어요. 이거 한꺼번에 다 했어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셨고요. 그래가지고 계속 제가 아프다고 호소를 했어요. 아프고 지금 걸음을 못 걷는다, 지금 힘들다. 그러니까는 일단은 재활 그럼 치료를 한번 받아보자고 해가지고 제가 그 선생님들이 소견이 어떤 거냐면요, 제가 서 있지는 못한데 하체 여기 이제 불안정성이 많이 생겼대요. 그리고 인대가 역할을 못하니까 대퇴근 있잖아요, 허벅지 근육이 긴장이 심하게 온대요. 장애가 온대요, 그렇게. 그리고 보행 장애도 있고 다리를 막 전다고 하더라고요. 그 보행 장애나 아까 얘기했던 하체 안 맞는 거는 제가 알기로는 그 규격에 맞는 검사를 하거든요. 검사를 하신 건가요? 그래가지고 다 의사 선생님마다 조금씩 소견이 달라가지고 뭔가 더 확실한 근거가 있어야겠다 해가지고 우리는 아주 큰 병원이 있거든요, 대학병원. 거기서 이제 기계 다 붙이고 하는 보행 분석 검사라는 걸 했어요. 이제 그 결과가 나왔나요, 그러면? 나왔어요. 그 결과에서 어떻게 나왔죠? 거기서도 이제 보행 장애라고 나오고요. 장애로? 다리 심하게 전대요 지금. 그렇게 나왔어요. 보행 장애 판정이 그럼 내려졌다는 얘기인데 그 다른 병원에서는 뭐 왜 수술을 이상이 없었는데 왜 수술 이런 얘기는 안 했어요? 그러니까 잘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이걸 왜 수술했지? 이 케이스를 왜 이렇게 수술을 했냐? 그러니까 이거 수술 자체를 잘 이해를 왜 했는지를 이해를 못 하세요. 왜 했지도 뭐 때문에 했느냐 그래가지고. 다른 치료법이 있다는 얘기 혹시 들었나요, 그러면? 원래 이거는 장경인대 증후군이라고 이제 다리 많이 쓰는 사람들이나 이제 달리기 선수나 그럼 염증이 생긴대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보존적인 치료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나중에 알았거든요. 자, 그러면은 우리 저 권태현 씨는 어떻게 그럼 다시 병원에 가서 이거 다른 병원에 가서 이렇게 됐는데 그걸 말해.
그 항의를 가서 하셨습니까? H병원에 가서? 예, 항의를 했어요. 수술한 의사 같은 의사예요? 아니 다른 의사요? 예. 항의를 했는데 뭐라던가요? 뭐 이제 항의를 하니까는 저는 근데 그 이후로요 몇 개월 후에 병원을 갔거든요. 좀 지나서요. 예,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합의를 좀 하자고. 병원 측에서. 네, 먼저 합의를 하자고. 합의를 종용을 했다는 얘기죠? 네, 먼저 하자고 하는 거예요. 그 손해사정상가 누가 나와가지고. 의사가 아니고요? 예, 합의를 하재요. 그래가지고 병원 측에서도 이 건에 대해서는 자신들의 잘못을 어느 정도 시인했다고 봐야되나요? 예, 그렇게 하는데 뭐 정치적으로 사과나 그런 건 전혀 없었고요. 그런데 합의 내용을 보니까는 손해사정사가 나왔는데 거기서 약간 손해사정사가 말이 자신 뭐 병원 편이 아니라고 하면서 의심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이제 뭐 결론 나올 때까지는 좀 기다려 달래요. 그런데 이제 제가 기다려 본다고 했거든요. 거기서 제시했던 조건이 어떤 건가요? 그런 것도 없었어요. 제시했던 조건 같은 조건도 없는 상태에서 일단 합의를 하자고 얘기를 해놓고 기다려봐라. 예. 그래서 한 달 안에 눈 빠져라 하면 기다려. 저도 평생 이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근데 이제 거기서 장애를 낸 거예요. 장애율이라고 낸 거예요. 그게 있어야지 뭐 가능하다고 하면서. 근데 저 한 번도 만난 적 없고요. 진찰도 한 번도 안 했는데 저 장애를 이제 마음대로 낸 거예요. 이렇게 됐는데 이제 수술한 병원에 보니까 다 유리한 쪽으로 다 보상을 그걸 했더라고요. 전 이제 거의 다리를 못 써가지고 이렇게 평생 살아야 될지도 모르는데 이제 그러면서 그 어떻게 나왔나요 결과가? 한 몇 년 치료하면 된다 그냥 몇 년만 치료하면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치료비를 이제 900만 원 900만 원이 나왔고 이제 딱 그렇게만 했고요. 나머지 뭐 정신적인 거나 제가 여태까지 피해를 본 거 그런 것도 하나도 없었어요. 저는 그냥 일단은 한번 드러나 보자.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 이유 사항은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합의가 이제 안 했어요. 안 됐으니까. 그 이유 사항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말도 안 되니까 저는 이제 그걸 말했죠. 정식적으로 사과를 했으면 좋겠다. 어디다가 글을 남겼어요? 그 온라인 게시판에요. 그 병원 온라인 게시판에. 정식적으로 사과를 해주시고 제 수술이 어떤 상태인지 진실을 규명을 해주시고 거기에 맞게 치료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글을 올렸거든요. 근데 글을 올릴 때마다 지우는 거예요. 네. 실시간으로. 계속 지워지는 몇 번씩이나 올렸어요. 어디 가니 댓글 알바들이 참 진짜. 그러다가 그러면은 이제 같은 피해자 이제 홍민기 씨하고 만나가지고 이제 같이 한번 힘을 합치보자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저 같은 경우는 저 말고도 제가 수술했을 당시에 같이 옆자리에 입원했던 아저씨 분도 저랑 마찬가지로 수술을 했는데 계속 안 나니까 타 병원을 갔죠. 근데 이분은 한 번에 2가지의 수술을 했어요. 회전근개 파열과 관절 마선 파열 2가지를 했는데 마찬가지로 이제 갔더니 저랑 비슷한 그런 다른 타 의사의 소견을 들었고 또 이제 제가 네이트판에 글을 올렸을 때 어떤 분이 글을 남겼어요. 자기의 이야기를 보는 것 같다. 그럼 거기서부터 피해자들의 모임이 일정 부분 구성이 된 거네요. 그렇죠. 모임이 이제 생기게 된 거죠. 그러면서 연락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권태현 씨 같은 경우는 저 하루는 이제 홈페이지 들어갔는데 누가 계속 시원하게 지르는 거를 올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리플을 달았더니 자기 연락처를 남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지금 그래서 같이 뭐 내일 시위를 하신다는데 몇 분 정도 모이십니까? 네. 한 대략 7, 8명이 시위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7, 8분이 다 그런 피의자들인가요? 아닙니다. 이제 제 친구, 가족이나 친구들도 도와주고. 지금 대략 이 피해자라고 모이시는 분들이 몇 분 정도 되시죠? 대략 연락이 좀 되시고. 연락이 되고 하는 건 한 5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뭐 그 중에서 이제 뭐 허위 진료는 아니지만 그거를 증명하진 못했지만 뭐 저희 동네 미용실에 계신 원장님 같은 경우는 저랑 같은 날 수술을 받았는데 하체 쪽으로 30분 이상을 서 있지 못한다고. 근데 그분은 뭐 허위 진단이라고 그거를 뭐 증명 못하고 그냥 나이 드신 분이니까. 알겠습니다. 그게 좀 적극적. 자 그러면은 앞으로 계획은 어때요? 앞으로는 이제 시위도 할 거고 저희가 이제 원하는 거는 병원 측에서 지금이라도 좀 시위하고 사과하고 우리 치료를 정상적인 보상과 그렇죠. 치료만 해주면 치료를 보상해달라 이거죠. 책임을 묻는 거죠 그런 걸. 그런데 말입니다. 그 H병원 측에서 뭐 허위사실 유포나 명예훼손으로 법정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 그 협박도 했었죠. 네. 그러니까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고. 그렇죠? 그랬을 것 같은데. 그래서 아무래도. 제가 하라고 했죠. 그러면 각오를 하고 계시네 지금 법정에. 알겠습니다. 우리까지 같이 갈 것 같아. 어쨌든 그래요. 자 마지막으로 그 하고 싶은 말 한마디씩 좀 해주시고 오늘 만남은 마치는 걸 하죠. 병원에 그래서 찾아갔는데 그 선생님 의사 태도가 저를 완전 정신이 이상한 애를 취급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는 나의 유일한 실패작이다. 왜 못 걸어 다니느냐? 목발 놓고 다녀라 막 그러고. 아니 무슨 근거로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저한테 막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럼 제가 학교를 가야 되는데 지금 학교는 못 가고 있는 상황이다. 심지어 알바라도 해야 되는데. 알바도 못하는 상황이다. 예. 그러니까는 저한테 막 그러는 거예요. 너 그럼 특수학교라도 가라고. 특수학교요. 특수학교. 특수학교는 뭐예요? 뭐 재활 전문 혹은 뭐 장애인들이 가는 그런 데라도 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그렇죠. 그럼 지금도 원하시는 거는 어쨌든 사과, 거기에 적법한 조치를. 전 사과하고요. 저는 국내에서는 이거를 의사 선생님한테 다 물어보니까 못 고친대요. 저 평생 이렇게 살아야 될지도 몰라요. 지금 제가 아까 확인한 바로는 제가 들어와서 봤는데 그 보조기를 차고 계시더라고요. 근데도 못 걸어요 지금. 아이고. 자 홍민기 씨. 네. 하고 싶은 말 하세요. 제가 할 말은 과연 본인들 가족이 이런 상황이었어도 이렇게 수술을 했겠냐 이거예요. 그리고 자꾸 뭐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고 지금 환자들이 바보가 아니에요. 한 번은 당했지만 계속 이렇게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는 게 아니라 지금이라도 진짜 사과하고 진심으로 저희들의 이제 치료를 다 보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그 두 분을 모셔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피해자 두 분 모시고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어쨌든 이것은 두 분의 또 피해자들의 주장이었고요. 혹시 H병원에서 반론이 있다면은 저희한테 연락 주시면 오늘 똑같은 시간, 똑같은 분량을 할애해갖고 반론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늦은 시간 오늘 지금 11시가 지금 거의 다 돼가는데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It's been a long road getting from there to here. It's been a long time, but my time is finally near, and I can feel the change in the wind right now. Nothing's in my way, and they're not gonna hold me down no more. No, they're not gonna hold me down. 'Cause I got faith on the heart. I'm going where my heart will take me. I got faith to believe I can do anything. I got strength on the soul, and no one's gonna bend or break me. I can reach any star. Through the darkness, now I finally have my day, and I will see my dream come alive at last. I will touch the sky, and they're not gonna hold me down no more. No, they're not gonna change my mind, 'cause I got faith of the heart. I'm going where my heart will take me. I
방송을 듣고 계신 초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님들은 EJ를 통해 역사를 새록새록 알게 되시죠? 그럼 자녀들의 역사 공부는? 발도장 쿵쿵 찍으며 역사 공부를 하는 곳 학교입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신치호 선생님의 말씀을 학교에서 체험하세요. 지금 바로 검색창에 학교를 입력해보세요. 아빠, 엄마, 학교 보내주세요. 우리 광고 또 들어왔어? 이 광고는 뭐야? 이거는 뭐 EJ 역시 팬이신 것 같아요. 그래요? 사장님이나 직원들 이하 전체가 같은데 그 학교라고. 무슨 학교가 아니고? 학교가 아니고 학교인데 학교의 사투리는 아니고 씨앗 뭐 이런 거에 사귈 교자 이래가지고 그 초등학생들 어린이들 그 뭐라 그럴까 그 체험학습 프로그램을 하는 회사라 그럽니다. 선사 시대부터 현대사까지 뭐 유적지 박물관에서 만나갖고 체험학습하는 프로그램이라고. 야, 우리보다 나은데? 그러니까 우리보다 나아. 그럼 뭐 4.19 기념관, 안중근 기념관, 뭐 100번 기념관 이런 데서 만나서 체험학습하고 애들 데리고 학생들 데리고 그런 회사라 그럽니다. EJ 꼽사리 껴가지고 여기서 저기 동영상 만들어도 되겠네요. 근데 뭐 책도 만드는 것 같아. 도서출판 학교라 그러는데 하여튼 괜찮다. 체험학습 전문 브랜드라고 그러네요. 하여튼 이 학교에서 저 우리랑 뭐 컨셉도 같고 이래서 또 우리 팬이라고 하셔서 이렇게 또 광고 문의를 해주셔서 저희가 신나는 마음으로 드렸습니다. 또 우리 이거 EJ 광고 하시려고 또 전문 어떤 광고 제작 의뢰해서 만드셨다 그러고. 그래요? 그리고 성우도 쓰고 그랬는 모양. 하여튼 그분들이 우리를 좋아해서 또 도와주는 마음으로 광고를 하셨으니까 감사합니다. 또 그분들도 또 많은 우리 이 광고를 바탕으로 해서 선생님들이 많이 또 신청을 했으면 좋겠네요. 학부모님들이나 학교에서나 좀 신청해서 어떤 서로 좋은 거지. 취지도 좋고 좋잖아. 그렇죠. 많이 좀 해줬으면 하는 우리 또 방송을 듣는 그 많은 분들 중에 선생질 하시는 분들 많아요. 네, 그분들도 많이. 아니 우리도 궁극적인 지향점은 이런 거잖아. 우리도 이거 하고 싶어 했잖아. 그렇죠. 저기 포항 가서 과메기 구워 먹고 그러면서 이명박 특집도 뭐 동영상으로 찍고 오사카도 갔다 오고 먹방도 하고 우리 최고 꿈이지. 오사카 가서 이명박 특집을 막 직접 만드는 그렇죠. 그런 거였는데 하여튼 그래요. 잘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 하여튼 감사한 말씀 드립니다. 자, 그리고 그 아까 오셨던 손님분들은 가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너무 늦어서 사실 뭐 출연해 주시고 해서 고마워서 밥이라도 한 끼 사드리려고 그랬는데 몸도 안 좋으시고 몸이 또 안 좋으시고 내일 또 시위도 하셔야 되고 또 집이 부천이래요. 또 머니까 그래서 일찍이 아니지 뭐 지금 가도 가셨습니다. 가시고 우리만 남아서 오늘의 본격적 방송을 들어가겠습니다. 오늘의 본격적 식사라도 한 끼 대접했어야 되는데. 그런데 아무도 안 따라주는데 우리가 따라주는 그게 어디야? 그러니까요. 와씨 뭐 그래요. 자, 오늘 본격적 방송 들어가는데 오늘은 그 아까 왜 기태 발언했었잖아. 그래서 뭐 그런 것도 있고 해가지고 계속 지금 방송에서 뭐 기시 노부스케가 누구냐 이런 얘기가 자꾸 나와요. 신문에서도 나오고. 근데 이거는 기시 노부스케와 박정희라는 이건 그 도쿄대 그 교수 있습니다. 강상중 씨라고. 자이니즈 코리안이지. 그 양반이 작년인가? 뭐 이제 대선 직전에 쓴 책이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홍 대변인이 인용해가서 얘기한 것 같아. 거죠. 그래서 뭐 또 그 책이 또 요즘에 그래서 갑자기 또 뜬다고. 우리 방송을 좋아하시면 알겠지만요. 우리 지금 45회 아닙니까? 그렇죠. 한 20회는 나왔을 거야. 이 전부터 우리는 기시노부스케 한 20회는 나왔을 거다. 기시노부스케 세지마 류조 얘들. 그러니까 뭐 고다마 고다마 요시오 달달달 외웠을 거야. 그럼요. 외웠을 건데 또 뭐 그러니까 이거 또 해줘야 돼? 아니 근데 뭐 나온 김에 이번에 확실히 이걸로 해서 짚고 넘어가자고. 사실은 뭐 김대김 읽으신 분 아시겠지만은 뭐 아마 대택은 벌써 4년 전부터 쓰던 거 아니야? 그렇지. 이제 와가지고 말이야 기시노부스케 얘기하고 있어. 이전에 인터넷 올릴 때부터 치면 더 오래 전부터 올린 거죠. 어쨌든 자 그래서 오늘은 근데 중복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옛날에 했던 내용들이랑 그렇죠. 중복될 수도 있는데 또 새로운 마음으로 들으시길 바랍니다. 왜 기시노부스케와 박정희 또 그리고 아베 신조와 박근혜 이게 그렇죠. 왜 문제가 되는 관계인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파악하는 시간을 갖도록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일설에 의하면요. 박근혜 대통령께서 아베랑 자기랑 엮이고 자기 아버지랑 기시노부스케랑 엮이는 걸 대단히 싫어한다고 싫어해. 장난 아니야. 그래서 우리는 박 대통령이 싫어하는 것만 한다. 그래서 한 번 더 합니다. 계속 중복되는 거 했지 한 수번 이상 나온 기시노부스케지만 또 한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름하여
기시노부스케 특집 본격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 기시노부스케를 이야기하려면요, 박정희의 만주 인맥을 알아야 돼요. 박정희가 만주에서 어떻게 활동했고, 그 박정희가 갖고 있는 만주 인맥, 한국 내 만주 인맥, 그리고 일본 내 만주 인맥, 얘들이 짝짝꿍 해가지고 결국은 한일협정 체결하고 또 한국 경제를 주물락거렸죠. 그렇죠. 그게 전두환까지 세진말 류조를 통해서 전두환 노태우까지 이어졌다고 하는 거. 결국은 우리 경제는 일본에 종속이 돼가지고 말이죠. 몇십 년 동안 끌려다녔다. 네. 그게 이런 겁니다. 일제 36년 집에도 모자라가지고 해방이 지나서 경제적으로는 계속해서 지배를 받았다. 이런 얘기가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기시노부스케와 또 박정희 또 만주 인맥 한번 알아봅시다. 자, 만주 인맥을 알려면요, 당시 그 만주 지역에, 이건 이제 괴뢰국가지. 만주국. 만주국. 중국에 세운 괴뢰국가입니다. 그 괴뢰국가에서 어떤 그 단체들이 있었나 보면 돼요. 우선 만주 군관학교입니다. 만주 군관학교에서는 뭐 군관학교니까 거의 다 이제 친일파 일본 앞장섰던 군인들이지. 이 양반들이 해방 후에 우리나라로 넘어와서 그대로 한국군 장교가 됐다는 얘기야. 이주일, 박이망, 김동아, 윤태일, 강문봉, 이한림, 이 양반들이 전부 만주 군관학교 출신이고, 박정희의 쿠데타 때 박정희를 도와가지고 승승장구했던. 이한림은 예전에 공이 많고 뭐 그래가지고 참군이 막 이러지 않았어요? 아이씨, 그 뭐 한국 전쟁 때 뭐 공 많이 세웠다 그랬지. 그래서 뭐 그런데 어쨌든 만주 군관학교 출신이다라고 하는 거지. 아이씨, 뭐 공 많은 거 백선엽이도 있잖아. 그래, 백선엽 나와서 얘기하는데 백선엽이는 봉천군관학교 출신이에요. 그리고 봉천군관학교는 또 정일권 국무총리가 또 봉천군관학교 출신이고, 그다음에 뭐 김웅조, 그다음에 김일환, 뭐 이런 사람들, 김석범, 이런 사람들이 전부 봉천군관학교 출신이다. 이 사람들 되게 좋은데 많이 요직도. 아니, 전부 다 요직 다 거쳤다니까. 다 우리나라에서 빵구도 낀 사람들이야. 그다음에 간도특설부대가 있어요. 이 간도특설부대는 뭐 백선엽은 봉천군관학교 나와서 간도특설부 들어갔으니까. 그다음에 또 김백일이 있고요. 또 그 협파회라고 있습니다. 만주에 하여튼 이런 4개 단체, 또 대동학원, 저 최규하가 나온 이런 그 만주 인맥들이 박정희 정권의 근간을 잃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요새 백선엽 관련돼서는 무슨 상 제정하지 않았죠? 제정을 했어요. 에이씨, 백선엽 상 있어. 있어. 네. 국방부에서 뭐 만들었다 그러던데. 그러니까 국방부에서는 백선엽이 그 6.25 때 어떤 공로를 인정해가지고 이런 상을 만들었는데, 그거는 역사의 한 단편만을 보는 거죠. 그럼 그 6.25 이전 행적은 생각 안 하나? 근본은 친일파다. 친일파고, 아까 간도특설부대를 얘기했는데 이게 특설부대잖아. 뭐의 그렇죠. 특설이냐면 그 독립군 잡으라고 특설이야. 독립군 전담 뭐 그런 것이구나. 물론 저기 소위 말하는 빨갱이도 잡았지. 근데 이 여기서 말하는 빨갱이는 저 뭡니까? 중국의 팔로군입니다. 팔로군이 뭐냐면요, 사회주의 사상을 갖고 있었지만 일본한테 대항한 세력들이야. 그렇죠. 그런 사람들을 다 잡았고 우리 독립군들도 토벌했다. 이거는 백선엽이 자기 자서전에서 직접 언급한 겁니다. 내가 같은 민족의 독립군을 토벌했다. 직접 얘기했어. 자랑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친일파를 빼도 박도 못하는 거지. 아니, 이재에서 항상 주장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된다. 한쪽 측면만 보지 말자. 그렇습니다. 근데 국방부는 자기 유리한 것만 반짝해서 상 제정하고. 그러니까 뭐 이 양반 인물도 없어. 그리고 이 양반을 명예원수로 추대하자는 얘기도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이제 이 양반을 원수로 하려면 법을 바꿔야 돼. 원수는 현역만 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얄팍하게 명예를 갖고 왔지. 명예를 붙여서 그러면 명예원수를 하자. 그런데 이게 명예원수 하잖아. 전 세계 쪽팔림입니다. 부끄러움이지. 그치. 아니, 자기 나라를 팔아먹은 사람한테 원수를 줘. 원수라니. 별 5개를 줘. 야. 말도 안 되는 작태를 저지르고 있어. 하여튼 뭐 백선 얘기가 나와서 그렇고. 자, 그럼 반대로 일본의 만주 인맥은 어떤지 봅시다. 시나 에사부로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시나로 부를게요. 이 시나는 기시노부스케, 오늘의 주인공 기시노부스케 오른팔이다. 정통 관료 출신이고 만주에서 기시 밑에서 맹활약했습니다. 그 다음에 일본으로 귀국한 다음에 상공부, 차관 등을 역임하며 일본의 전시경제에 실무를 주물렀던 사람이다. 그러니까 만주국에서 돌아왔을 때 아직 전쟁이 안 끝났었거든. 그러니까 그치. 일본 전시경제에 실무를 주물렀던 사람이 시나였고. 그러면은 거의 기시노부스케 김종필 같은 개념이네. 그렇게 볼 수 있죠. 기시노부스케 내각에서 관방장관, 그 다음에 이케다 내각,
이케다 수상하고 박정희 대통령하고 첫 정상회담 했지. 회담했죠. 그 이케다야. 이케다 내각에서는 외무 대신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기시 노부스키의 동생이 사토 에이사쿠인데 이 양반도 총리하거든. 네. 사토 에이사쿠 내각에서도 역시 외상을 지냈다. 그리고 기시와 박정희 사이에 밀사 역할을 아주 충실히 했던 사람이 바로 시나 S 사부로인데 이 사람이 누구다 역시 만주에서 만났다는 거죠. 만주 인맥이라는 거고. 다음 야츠키 가즈오라고 있습니다. 이 야츠키는 이승만 정부 때 그 한일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일본 측 비공식 접촉자 이렇게 되는데 비공식 접촉자가 뭐냐면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흑막 정치입니다. 뒤에서 하는 거. 그러니까 기시 노부스케, 고다마 요시오, 세지마 류조 이런 사람들이 전부 흑막 정치지. 앞에 대표성을 띄고 오는 게 아니고 뒤에서 조정하는. 그렇습니다. 잠깐 만나봐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이 마찬가지야. 야스키 가즈오도 이승만하고 혹은 이승만 정부의 사람들하고 앞에서 대표성을 띄고 만난 게 아니고 뒤에서 만났다는 거야. 뭔가 꾸리한 것들이 있으면 냄새나는 것들은 다 뒤에서 만나요. 비공식. 그렇지. 그리고 이 야츠키는 말입니다. 자유당 시절에 주일 한국 대표부 유태하 알게 되는데 유태하도 우리 방송에 몇 번 얘기했습니다. 그렇지. 너무 많아. 그러면서 이 유태하와 접촉을 하면서 비공식 접촉자 한일 간에 그렇게 등장하는데 이 유태하를 기시 노부스케한테 소개한 사람이 바로 야츠키예요. 야츠키고 또 김동조 당시 외무부 정부 국장했는데 이 김동조와 기시의 만남도 주선했다. 그래서 야츠키 가즈오는 아주 유명한 이승만 정부 때 아주 유일한 혹은 더 유명한 비공식 접촉자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1958년 5월에는 이번에는 공식이야. 기시 수상의 특사로 이승만 대통령을 방문하기도 했다라고 한 겁니다. 그런데 이 비공식 특사 야스키가 아주 유명한 말을 남겼어. 외교에 대해 강조하면서 국가에는 영원한 적도 영원한 친구도 없다. 있는 것은 오직 국익일 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야, 멋진 말인데. 이게 일본 그 흑막 정치하는 애들이 그 추구하는 것, 정말 원하는 것입니다. 실리 추구. 그렇습니다. 일본 보수의 그런 그 일본 보수를 상징하는. 그렇습니다. 우리 애들 우리나라 보수는 뭐야 짓거리야. 자기 이익을 추구하지. 우리나라 보수는 자기 이익 추구하죠. 반대팔을 빨갱이로 몰고 다 지주머니 인마이 포켓이나 처하고 이거야. 일본 애들은 왜 우리를 그렇게 도와줬겠어? 다 지들한테 도움이 되는 거 도와줬지. 미쳤나? 올림픽 우리한테 갖다 바치고 일본 그 돈, 쌀 막 퍼다주고 비료 막 퍼다주고 왜 그랬겠어? 다 지들한테 도움이 되니까 한 겁니다. 에이 답답한 인간들 씨. 아니 공화당 자금에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공화당 자금의 3분의 2가 어디다? 일본에서 들어온 돈이거든. 그 돈 가지고 저 대통령 선거도 하고 국회의원 선거도 하고 했단 말이야. 그럼 걔들 왜 그랬겠냐고. 3분의 1은 북한에서 넘어왔다는 소리 있는 건가? 주머니 국민 주머니에 수긴 깎겠지. 자 그렇게 일본의 만주인맥은 시나이사부로 야스키 가즈오 그리고 고다마 요시오가 있다. 아유. 참 오래 했다. 많이 했다. 지겹습니다. 고다마 요시오는 더 이상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앞에서 했던 방송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너무 많이 해서.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구다? 쇼와의 요괴라고 하는 기시 노부스케다 하는 거죠. 여기서 쇼와라는 것은 일본의 연호 맞나요? 그렇습니다. 연호입니다. 쇼와의 요괴라고 하는 기시 노부스케다. 기시 노부스케는요. 1898년 11월 13일 날 야마구치현에서 태어납니다. 야마구치현에서 출생하는데 유명한 조슈번 야마구치현에 태어나면 조슈번이 그 가장은 되는 건데 그래서 조슈벌이라고 이 어떤 그 파벌이 있습니다. 이거는 그 일본이 근대화 되기 이전에 그 파벌인데 요거는 그냥 설명들이 복잡하니까 여러분들 한번 공부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아니 방금 지금 잘려서 모르는데 이 작가가 너 조슈번 알아? 그래서 그거 뭐 번지수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무식한 새끼들. 자, 그래서 이 그러니까 하여튼 야마구치 현에 태어나면서 기시가 조슈벌로 들어가면서 말이죠. 나중에 기시가 관료 또 정치가로 성장하는데 대단한 영향을 미쳤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마구치현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자동으로 어떤 정치 세력에 그렇습니다. 들어간 거네요. 그리고 이 기시 노부스케가 도쿄 제국대학 출신이거든. 그러니까 이거 보십시오. 도쿄 제국대 출신의 관료, 그다음에 이 조슈벌 출신이야. 이게 뭐야? 우리나라로 치면 서울대의 영남 이렇게 되는 겁니다. 구미. 뭐 저기 이명박대로 치면 고소영.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어떤 이런 것들이요, 다 일본에서 나쁜 것들은 다 일본에서 넘어왔다고 보면 돼.
자, 그러니까 1917년 방금 말씀드린 대로 도쿄 제국대학에 입학해서 1920년 도쿄 제국대학 법학과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머리가 좋았구나. 아이 그러니까 저 일본을 지고 흔들었지. 농상무성에 들어가서 관료의 길을 시작한다. 기시가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보수 우익 사상가인 기타 이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기타 이끼. 이 기타 이끼는 일본의 2.16 쿠데타와 연관됐다고 해서 처형당했어요. 처형당했는데 이것도 박정희 특집에서 얘기했는데요. 그렇지. 박정희가 2.16 쿠데타를 동경해가지고 머릿속에 온통 나는 쿠데타 할 거야 이랬다랬지. 그리고 쿠데타, 저기 자기랑 같이 쿠데타 했던 648기한테도 책 한번 읽어보라고. 그래. 예. 그게 박정희니까 이 공통점이 얼마나 연결돼요. 또 박정희도 역시 이 기타 이끼를 존경했어. 2.16 쿠데타를 동경하는 사람은 기타 이끼를 존경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기시 노부스케가 존경하는 사람과 박정희가 존경하는 사람이 일치했다. 그리고 뭐 박정희도 기시한테 내가 당신 존경한다 그랬으니까 이렇게 기시와 박정희의 공통점이라는 뭐 뒤에도 계속 언급하겠지만 너무 많다. 이게 기시의 외손자가 지금의 아베 신조 일본 총리죠. 아베가 미국 가서 뭐라 그랬어? 박근혜하고 자기하고 관계를 이야기하면서 우리 할아버지하고 박근혜 대통령 아버지는 베스트 프렌드다 그랬잖아. 베스트 프렌드 혼또 도모다치.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는 다 이렇게 연관이 있기 때문에 졸라게 연관이 있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자, 다음으로 기시 노부스케의 행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930년 5월부터 11월까지 베를린에 파견돼서 산업 합리화 운동에 대해 연구하게 됩니다. 1930년대 독일은 나치가 한참 유행할 때였죠. 그러니까 뭐 세계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국력이 왕성한 나라라고 볼 수 있겠지. 당시에 독일이. 그리고 전체주의 국가잖아요. 국가사회주의 그런 걸 지향했으니까 아무래도 경제적으로도 자유주의라든지 그런 것보다는 국가주도의 경제 그런 것들을 추구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 연구를 바탕으로 만든 법률이 중요산업통제법입니다. 기시는 여기에서 자유경제가 아닌 통제경제를 주장하게 돼요. 딱 독일의 영향을 받았겠죠. 역시 박정희가 했던 통제경제와 정확하게 맞아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박정희가 다 이 기시가 한 걸 보고 그대로 따라한 겁니다. 늘 저희가 얘기하죠. 우리나라 소위 말하는 우익 세력 그리고 수구 세력들이 박정희를 매우 존경하는데 박정희는 자유주의와 아무런 상관이 없었다. 항상 저희가 얘기하죠. 논리가 안 맞는 거지. 예. 1936년 7월에 만주로 파견됩니다. 그리고 만주 산업개발 5개년 계획. 우리 귀에 참 익숙하죠. 예. 작성하고 실제로 추진합니다. 예. 그리고 이 만주 산업 5개년 계획에는 정부만 주도해서는 성공할 수 없다고 보고 일본의 대기업을 끌어들여야 성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주로 그때 간 회사가 닛산입니다. 지금 우리가 있는 그 닛산이 맞아요? 알티마. 그러니까 기시가 닛산을 끌어들여가지고 만주로 끌어들였다는 얘기지. 네. 이후에 박정희 전 대통령도 5개년 경제개발 계획을 추진하면서 재벌 위주의 경제정책을 폈죠. 기시와 박정희 역시 혼돈이 도모다치다.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고 이걸 넘어서서 거의 이란성 쌍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카페지기 쌍둥이 탄생 축하하고 자, 이후에 1939년에 상공차관으로 임명돼서 만주를 떠나서 귀국을 하게 되는데 일본에서도 역시 통제경제정책을 실시했습니다. 기시가 만주를 떠날 때 성공 여부와 별개로 만주국 산업개발은 내가 그린 작품이다라는 말을 남겼죠. 그러니까 만주에 대한 자부심이 큰 거지. 대단히 뛰어났기 때문에 이런 말을 했다. 만주의 경제개발은 내가 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 정도의 자부심이 있는 거지. 계속 이렇게 공통점을 얘기했지. 그러면 만주국에서 기시가 했던 정책 여러 가지지. 그 다음에 박정희가 쿠데타 이후에 실시한 정책 대단히 유사한 게 많은데 이거를 잠깐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만주국에서 했던 거 몇 개를 따라했는지 볼까요? 지금 보시면은 아까 얘기했던 만주국 경제개발 이거 우리나라가 나중에 중화학, 공업, 육성 그리고 수출 주도하는 거 이렇게 했었죠. 그다음에 이거 아까 말이 많은데요. 새마을 운동도요. 만주국에서 했던 주민 동원 체제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 따라한 거고요. 그리고 또 간단한 것도 몇 개 얘기해 줄까? 저 뭐야? 만주식 의례가 있어요. 이게 우리의 국민 교육 헌장입니다. 그다음에 어디야? 건국체조. 이거 뭔지 알아? 국민체조 재건체조. 재건체조야? 재건체조가 나중에 국민체조가 되고 다 그런 거야. 그다음 뭐 나중에는
우리나라에서 이때 우리 어렸을 때 배웠지. 가정의례 준칙. 네. 이게 원래 만주에 있었습니다. 협화식 결혼식이라고 있었어요. 이거 보세요. 만주 인맥 중에 한 명인 세지마 류조가 얘기했던 정책을 나중에 박정희가 경제정책 그대로 따라했죠. 우리는 아직도 만주 밑에 살고 있는 거예요. 비슷하긴 비슷하다. 비슷한 게 아니고 이거는 이런 겁니다. 박정희가 그 만주 시절을 잊지 못해가지고 기씨가 만들었던 만주국 거기서 했던 여러 가지 경제정책이라든가 혹은 뭐 아까 얘기했던 가정의례 준칙 이런 것들 뭐 사람들 통제하고 주민 통제하고 이런 것들 그대로 갖고 와갖고 한국에서 그대로 시행했다 하는 거죠. 기씨가 있던 만주국 그리고 만주군 최고의 천재라고 하는 세지마 류조의 조언을 만주군의 중이었던 박정희가 그대로 따라한 겁니다. 예, 자 이야기 계속 해봅시다. 어쨌든 이 박사가 아까 말한 것처럼 만주국 건설에 앞장섰던 인물이 바로 기시 노부스케인데 전쟁은 일본의 패전으로 끝이 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시는 당연히 A급 전범으로 재판에 서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1948년 12월 23일 크리스마스를 이틀 앞뒀네요. 도저 히데키를 비롯한 7명의 A급 전범들한테 사형 집행이 내려집니다. 그런데 이 사형자 명단에 기시 노부스케는 없었다 하는 겁니다. 다른 A급 전범들이 상행에 처해진 다음 날인 12월 24일 날 기시는 호기롭게 감옥을 빠져나와서 그의 동생 사또 에이사쿠의 집으로 가서 참치회를 안주 삼아 만나게 술을 자셨다. 그래서 이 작가가 참치회를 싫어하는구나. 자, 그러면 A급 전범인 기시 노부스케는 왜 풀려나냐 하는 거예요. 정답은 미국 마음이다는 거죠. 그렇죠. 미국은 종전 후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일본을 움직이고 싶어 했는데 그게 딱 맞는 사람이 누구다? 바로 기시 노부스케였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한국, 미국, 일본의 삼각 커넥션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 보수, 우익, 반공, 경제협력, 그렇죠. 이런 삼각 커넥션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풀려난 기시는 1955년에 자민당을 만듭니다. 이게 소위 말하는 55년 체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87년 체제 말하는 것처럼 자민당이 이때 만들어지고 계속해서 수상 정말 우리나라 한나라당이 새누리당이 해쳐먹는 것처럼 계속해서 자민당이 해쳐먹었습니다. 60년 정도 했나요? 계속 해쳐먹다가 한 번 넘겨줬다 다시 지금 뺏어온 거지. 또 뺏어왔죠. 뺏어왔죠. 그리고 1957년에 자기가 만든 자민당에서 수상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이때는 고다마 요시오의 자금에 도움을 받았습니다. 고다마 요시오하고 이 같은 A급 전범으로 감옥에 같이 있었거든. 그때 친해지면서 고다마 요시오의 돈으로 감옥 동기야? 감옥 동기야. 근데 그 나중에 이제 뭐 뒤에 가서도 얘기하겠지만 미일 안보조약 개정 문제 때문에 수상에서 물러납니다. 기시가 물러났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동생 사토 에이사쿠가 수상에 따라서 곧이어 수상에 올랐고 동생조차 총리 자리에서 물러났지만 계속해서 마쿠에서 일본을 움직였다. 그리고 그의 이런 정책은 그의 사위인 아베 신타로 역시 도쿄대학 출신입니다. 기시의 나중에 그 신문 기자 활동하다가 기시의 노부스케 비서로 들어가는데 관방장관을 했었고요. 나카소네 내각에서 외무대신을 역임했습니다. 아베 신타로 일본 회상. 그렇습니다. 80년대 굉장히 많이 뉴스에서 언급이 됐었죠. 대단히 유명한 사람이고 이 사람이 갑작스레 암 걸려 죽었는데 갑작스레 병이 아니었으면 다음 나카소네 다음 타자로 강력한 바로 수상이었다. 그 다음에 닭게 노가 됐었죠. 그다음 총리가. 강력한 수상 후보였는데 죽는 바람에 수상을 못했지. 그런데 결국은 이 아베 신토라의 아들 그러니까 기시의 외손자 아베 신조가 수상에 오르게 됩니다. 그 아베는 2번이나 수상했죠. 이번에 다시 수상을 하니까 2번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시와 박정희 또 아베와 박근혜의 관계는 이런 거다라는 얘기죠. 박정희의 딸 박근혜, 기시의 손자 아베 신조 그렇게 된 겁니다.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수상에 취임한 기시가 미일 안보조약 개정을 자신의 최대 과제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것 때문에 총리직에서 물러납니다. 뭐 당시에 그때 뭐 기독교 계통이나 중심으로 해가지고 일본에서 굉장히 이 조약에 대한 반대 시위가 많아가지고 이것 때문에 물러났다고 저도 알고 있어요. 요거는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시고 뭐 일본 역사를 뭐 중요한 게 아니니까 어쨌든 이 미일 안보조약 개정을 할 때 기시가 미국 측에 양보를 받아내려고 히든 카드를 하게 쓰는 게 뭐냐면 한일협정 체결의 히든 카드예요. 그러니까 한국과 사이가 우리 나쁘지 않다, 좋다 이거를 보여줌으로써 미국한테 이거 압박용 카드로 내밀었던 게 바로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시가 한일협정 체결을 위해서 마쿠에서 친한 파로 이렇게 맹하려
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총리 퇴진 이후에도 만주 인맥을 활용해서 한국과의 국교 정상화를 하려고 지속적으로 시도했다. 왜? 귀 씨의 평생 꿈이 미일 안보조약의 개정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이때 1961년도 초에 박정희는 미국을 가면서 중간에 일본을 들립니다. 그 중간에 61년 초가 아니고 61년 초겨울이니까 61년 말이지. 오케이. 1961년 겨울에 박정희는 미국을 방문하러 가면서 일본에 살짝 들립니다. 카카 일본 잠깐 들렀다가요. 내가 제안했어요. 일본에 도착한 박정희는요 수상 관저에서 이케다 수상 만나가지고요 공식 만찬을 가집니다. 근데 갑자기 이때 박정희가 돌발 행동을 하나 합니다. 술병을 들고요 어떤 노인 앞에 가서 갑자기 술을 한 잔 올립니다. 누구였냐면 군관학교 시절에 교장이었던 나구모 이철이었습니다. 교토 선생님 오겐키 되시다까. 이 한마디에 거기 있던 사람이 다 놀래요. 왜냐면 나 안 돼. 이거 우리 언니도 하잖아. 한 국가의 수장이요 과거 인사를 찾아가지고 그것도 일본말로 인사말을 건넸다는 건 이건 엄청 파격이거든. 我是韩国人. 이걸로 인해서 그 자리에 있던 일본인들이 이 박정희라는 사람 그리고 한국을 다시 보게 됩니다. 이 전까지는 그 이승만 정권 때까지는 한일 회담은 전혀 얘기가 없었고요. 양국 사이도 안 좋았습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죠. 그 월드컵 예선 때 뭐 오지 마라. 그래서 뭐 우리가 원정 가고 뭐 이랬던 뜻이 있었고요. 이케다 수상하고 공식 만찬이 끝나고 나서 박정희는 도쿄 아카사카에 있는 요정으로 갑니다. 아카사카에 나의 추억이 있는 곳이. 그러니까 예전에 한번 마침 얘기하려고 그랬어요. 아카사카에서 den조했던 그런 나의 추억이 있는. 그게 아카사카라는 곳이죠. 고급 술집가 요정들. 요즘은 이제 크라브지. 크라브들 고급 크라브들이 즐비한 곳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또 그 일왕이 사는 뭐라 그래? 궁이 있는 곳입니다. H창 잘 계시죠? 여기에는 그 일본의 막구 정치인들이 쫙 기다리고 있었죠 박정희를. 근데 여기에 당연히 우리의 기시 노부스케도 이 자리에 있었습니다. 여기서 박정희는 기시 노부스케에게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일본 메이지 유시 당시 지사들의 마음과 같습니다. 앞으로 새 한국 건설을 위해 좋은 의견을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기시 센세이 헌떤이 존경됐어요. 이 말 듣고 기시노부스키가 뻑이 가죠. 자기가 건설했던 만주국 그리고 거기서 장교로 있었던 관동군의 장교였던 박정희가 지금의 한국의 대통령이 돼서 여기 와가지고 존경합니다. 얼마나 좋아. 얼마나 흐뭇하겠어. 이거는 근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우리가 부끄러운 이야기일 수도 있는 건데 그래 자 인정합시다. 나구모한테 인사했던 거는 자신 은사니까. 스승이니까. 그래 씨발 뭐. 스승의 은혜 하늘 같으니까. 그래 뭐 그 정도까지 이해한다 쳐. 그런데 귀씨한테 가가지고 쇼와의 요국이라고 불리는 만주국을 만들었던 어떻게 보면은 그 대동아 공영권 침략 전쟁의 어떤 최고의 원흉이었던 A급 전범인 기씨한테 가서 대가리를 숙이면서 나 기씨 선생 존경합니다. 이게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할 수 있겠냐 하는 거죠. 대가리 하면 어떡해. 부끄러운 겁니다. 자, 또 이런 부끄러운 게 또 있어. 그 역시 일본의 마쿠 세력인데 오노 반부쿠로가 있습니다. 이 양반 자민당 부총재였는데 오노 반부쿠는 당인파였어요. 그러니까 친한파가 아니고 관료파가 아니고 당인파. 이 관료들을 반대하는 또 친한파하고 반대되는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이 양반들이 그 한일 협정을 반대했다고 또 오노 반부쿠가 그 우리 제일 한국인 청년에게 두드맞은 적이 있어가지고 한국을 대단히 싫어한다 그래. 그런데 어쨌든 그 고다마 요시오가 이 오노 반부쿠를 구워 삶아가지고 여기도 돌아섭니다. 친한파로. 그래갖고 한일협정 체결에 상당히 도움을 주는데 그게 고마웠고 말입니다. 박정희가 오노에게 친필 편지를 써. 그런데 이 편지에서 박정희는 국가 원수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자신을 낮추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 일본에 편지 쓸 때 자신이 낮추는 게 있어. 그걸 썼단 말이야. 그러니까 국가 격이 확 떨어지는 거지. 아니 요즘에 뭐 노무현 대통령이 그 김정일 만나서 무슨 뭐 저자세 외교를 했다 그러는데 뭐 보고 드렸다고. 박정희 편지 까봐. 박정희 편지 까면 박정희는 일본 애한테 가서 이자를 떨었어. 뭔 개소리를 하고 자빠졌나? 저번에 얘기했잖아. 전두환은 김일성한테. 그러니까 뭔 얘기하고 자빠졌어. 이거 이 박사 방금 얘기한 보고 드린다. 그것도 원래 저 서상기가 잘못 알고 짓거린 거지. 북한 애들이 대통령 노무현한테 보고한 거를 그거를 서상기가 지 맘대로 해석해가지고. 그렇죠. 하여튼 미친놈들이야. 하여튼 그런데
그렇게 편지를 오노 바마복한테서 자기를 낮췄어요. 자기를 낮췄으니까 오노가 말입니다. 나중에 박정희가 대통령 됐잖아. 그 축하 사절단 그 일행으로 한국을 옵니다. 한국을 와가지고 비행기 트랩에서 내리자마자 뭐라 그랬냐면 아들의 성공을 보는 아버지의 후탐을 느꼈다. 에라이 개새끼야. 이런 개소리를. 아유 쪽팔려. 그러면 우리 아들이야 우리? 아들은 대한민국과 박정희고 아버지는 일본과 오노란 얘기잖아. 그러게. 개소리를 자꾸 자빠졌어. 어쨌든 박정희는요 이때 일본 방문 전부터 이 한일 협정을 꼭 맺기 위해서 엄청나게 쇼를 합니다. 그래서 일본으로 파견된 사람이 있었죠. 최영택 중정 5국장이었습니다. 이승만 정권 때 한일 협정이 전혀 진전이 없고 교착 상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박정희가 쿠데타로 집권을 하자마자 물밑 접촉부터 해서 활발하게 진행이 됩니다. 그 중심 인물들이 모두 만주 인맥이었습니다. 예전에 알던 자기가 같이 있었던. 이승만 정부 때 한일협정의 대일본 창구는 이가의 집사 유태하였습니다. 일본 측 창구는 야츠키 가지오였고요. 유태하는 야츠키를 통해서 기시를 만났고 야츠키는 유태하를 통해서 이승만을 만났습니다. 그렇게 해서 박정희는 이 유태하를 이용해서 일본 내 실력자들과 접촉하려고 했는데 유태하가 귀국하면 깜빵하니까 무서워서 귀국을 못해. 이것도 얘기 되게 많이 했죠. 계속 겹쳐요 지금 내용이. 쿠데타 일어나고 유태하가 한국 들어가는 거는 부정축제자로 지가 잡히니까 안 들어갔다니. 그래서 이병철도 같이 안 들어갔다 그랬잖아. 그런데 여기에서 인물 하나가 또 나옵니다. 최영택이 일본으로 가기 전에 제1한국임단장 권일에게 협조 요청을 했는데요. 권일은 만사 제쳐두고 군사정보를 위해 일했습니다. 왜냐? 권일도 역시 만주 인맥이었기 때문입니다. 권일도 이름이 권일입니다. 그러니까 권일도 대동학원 출신, 우리 최규가 나왔던, 그리고 만주에서 판사로 활동했다. 역시 만주 인맥이라는 겁니다. 네, 최영택은 유태하, 정건영, 권일을 통해서 고다마 요시오를 만나서 그에게 로비를 부탁하고 고다마는 일본 막쿠 세력의 여러 사람들을 최영택에게 소개시켜 줍니다. 이때 소개받은 사람 중에 한 명이 바로 세지마 류조였습니다. 그리고 최영택은 또 김종필과 세지마 류조를 이어주게 된 것이죠. 자, 그러면은 최영택은 왜 기시와 바로 접촉하지 않고 고다마를 만났을까? 당시 기시는 수상에서 퇴임했을 때였어요. 그리고 기시를 필두로 하는 관료파들은 친한파였는데 이와 반대되는 당인파는 한일협정에 부정적이었습니다. 아까 이 작가가 설명했죠. 그렇죠. 그중에 특히 당인파의 거두 오노 반보쿠가 아까 얘기했던 대로 제일이 학생한테 맞은 적이 있어 부정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당인파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사람이 고다마였고 최영택이 고다마와 접촉하게 한 거죠. 고다마를 통해서 오노를 만난 최영택이 오노를 김종필에게 소개했고 그때부터 김종필이 내가 전면에 나서서 모든 협상을 진행했어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그 만주에 있던 사람들끼리 이 한일 협정을 만들어낸 거네요, 그러면. 그러니까 한일 협정이라는 것은 일본의 만주 인맥, 한국의 만주 인맥, 만주에서 놀던 것들이 전부 다 와가지고 만들어낸 거다. 이렇게 반가워 이거는 반가워, 그지? 동창회지 뭐. 한일 협정은 만주 인맥 한일 동창이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런 만주 인맥들이 한일 협정을 체결하고 그다음에 우리 경제를 어떻게 주물렀나? 일본은 말이죠. 세지마 류조의 이토추 상사를 대표로 해가지고 배상 비즈니스 무역, 이것도 언제 얘기한 것 같은데, 배상 비즈니스 무역을 실시해갖고 엄청난 이권을 대한민국에서 가지고 갔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한국 정치인들은 와이로, 영어로 커미션을 받게 되는 거죠. 자, 이토추 상사는요, 세지마 류조가 박정희의 일본 육사 선배기도 했고, 또 박정희와 일본 육사 동기인 다카하라 등이 전면에 배치해가지고 남들보다 한 발 빠르게 한국을 상대로 배상 비즈니스를 실행할 수 있었다 하는 겁니다. 일본 육사. 자, 근데 그러면은 이 토추 상사만 그랬을까? 물론 다른 회사들도 군 인맥을 동원해가지고 배상 비즈니스를 시도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미쯔비시 상사와 일본 공영입니다. 미쯔비시 상사는 일본의 아주 대표적인 군수 관련 업체죠. 일본 공영 마찬가지야. 자, 미쯔비시 상사는요, 박정희의 일본 육사 동기인 후나바시를 이용했었고, 일본 공영은 역시 박정희와 일본 육사 동기인 유가와를 이용했다. 미쯔비시 상사는 한국과의 무역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는데, 김영욱이는 자신에게 찾아와 자문을 구한 미쯔비시 직원에게 뭐라 그랬냐면, 기씨를 이용하라.
기시노부스케의 말이라면 모든 들어주는 사람이 박정희다. 이렇게 얘기한 적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 일본 공영의 박정희 일본 육사 동기 유카와는 뭐라 그랬냐면 박정권이라는 군사정권이 한국에서 탄생했으니 이러한 경제협력의 계기가 마련되었다. 박과 나는 동지니까 곧 협력체계가 마련될 것이다. 나도 군인, 박도 군인. 이렇게 말한 적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야, 결국에는 만주 향후에 일본 저기 만주국 육사 동기들끼리 다 주물떡주물떡한 게 한국 경제란 얘기네. 그렇습니다. 일본 육사에서 만난 동기들은 한국 경제, 그리고 한국 육사에서 만났던 애들은 쿠데타. 그렇지. 그렇게 해서 한국 경제를 완전히 지들 마음대로 손바닥 주무르듯이 주물렀다. 이게 웃긴 게 여러분들, 이게 말이 됩니까? 자, 공사를 예를 좋다. 그래. 일본이 우리한테 경제 원조 해줬고, 그래, 그 대가로 공사를 줬어. 그러면 뭐 입찰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예. 그런데 이때가 입찰이 아니고 뭐야? 박정희가 지정해주는 회사가 공사를 따냈단 말이야. 수익이야? 뭐 그러니까 예. 공개 입찰이 아니고, 예, 무조건 밀어주는 거죠. 찾아오는 거야, 박정희한테. 아이고, 친구야. 아이고, 우리 저 일본 육사에서 같이 했지? 기억나? 그래, 요즘 뭐 하니? 아, 나 미쓰비시 상사. 그래, 너 가서 공사해.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야. 이게 무슨 씨발 나라야, 이게. 아이고, 진짜 나라도 아닙니다, 이거는. 자, 봅시다. 한국에게 무상 3억, 유상 2억, 5억 달러였죠? 5억 달러 우리 받았습니다. 정말 푼 돈인데. 자, 경제 차관까지, 민간 차관까지 합쳐도 8억 달러야. 저번에 우리 얘기했죠? 딴 나라는 20억 달러씩 받고 그랬다고. 36년을 수탈했던 대가치고는 너무 작죠. 아이씨, 말도 안 되는 금액이지. 자, 근데 이 8억 달러의 껌값을 준 일본이요. 그 돈으로 실시된 모든 대한민국 사업의 이권을 독점했습니다. 자, 봅시다. 포항제철 만드는데 전부 일본 재료, 일본 원자재, 일본 기술 들어갔다 하는 겁니다. 제철 기술은 또 그때 일본이 최고였으니까. 그러니까 또 우리 각종 건설, 박정희 정권 때 세워졌던 각종 토목공사 댐들, 안동댐, 소양강댐, 대청댐, 충주댐 전부 누가 지었다? 일본 회사들이 와서 일본 원재료로 가갖고 일본 기술진들이 와서 지었다 하는 겁니다. 또 서울 지하철 마찬가지. 그 다음에 한일 대륙봉 석유 공동개발 당연히 마찬가지 일본 기술진을 동원해서 했다. 이거 전부 일본 애들이 쪽쪽 우리한테 8억 달러 던져주고 전부 쪽쪽 빨아갔다 하는 겁니다. 36년 동안 지배한 거의 대가로 푼돈 8억 달러 받고, 그리고 각종 토목공사 이익 따는 사이 우리나라 일반 시민들, 민중들은 일본 36년 지배에 대한 아무런 대가도 받지 못했다고 볼 수 있죠. 거의. 더 심한 건 그런 거죠. 일본 애들이 우리 걸 쪽쪽 빨아먹고 갖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똥 묻은 돈 또 우리 정치인들한테 와이로로 커미션으로 챙겨주는 그걸 가지고 또 박정희는 대통령 선거를 이용하고 그런 아주 더러운 역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봅시다. 왜 그럼 한국은 이렇게 일본한테 의존했나? 한국은 산업화, 그죠? 네. 이 산업화를 만주에서 기씨가 했던 그대로 배웠으니까 그렇게 산업화하다 또 정치자금 수주를 목적으로 그렇게 일본과 경제협력을 맺었습니다. 근데 일본은 그럼 왜 우리를 도왔나? 일본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오로지 자신들의 이익을 얻고자 만주 인맥을 동원해갖고 한국과 협정을 체결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우리나라 보수와 일본 보수는 일본 보수가 100배 낫다 이렇게 칭찬해주고 싶다 하는 겁니다. 이런 친일파 같으니. 자, 봐요. 일본은 돈을 한국에 제공하면서도 자신들의 산업과 경쟁할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에서는 기술이나 돈을 제공하지 않았어. 얼마나 똑똑한 인간들이야. 계속해서 그렇죠? 예속화 시켜야 되니까. 그러니까 계속 우리 거 써. 니들은 우리를 못 따라와 이런 겁니다. 한국 정부는 철저히 일본 정부에게 놀아난 거지. 그런데 뉴라이트 같은 애들이 지금 와가지고 식민지 근대화론을 부르짖고 이러니 없는 자궁이 답답하다. 없는 자궁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자, 안 답답하다는 얘기네. 결국은 말입니다. 이런 비정상적인 마쿠 정치, 또 이런 마쿠 정치에 의한 경제 협력, 또 한일 협정의 체결 이런 것 때문에 우리는요 끝없는 대일본 무역 적자에 시달리게 됐다는 겁니다. 결국 나중에 일본 스스로가 경제적인 버블이 꺼지고 붕괴가 되기 전까지 무조건 예속돼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본 기술에 대한 의존도. 이거 옛날에 자동차 전부 일본 기술이었거든. 그렇죠. 우리나라 기술이 어디 있었어? 그런 일본 기술에 대한 의존도가 심화가 되면서 한국 경제의 병폐로 그것이 그대로 작용하게 됐다. IMF 터진 거다 이런 거야. 그치. 우리 기술이 있어봐 IMF 왜 터졌나? 다들 남의 기술 가지고 남의 돈 가지고 하다 보니까 IMF 터진 거지. 예전에 미국에서 어떤 인터뷰에서 그런 거 나왔어요. 한국 TV가 일본 TV를 이겨내기 있어가지고 지금 몇십 년이 걸렸거든.
너무나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예전에는 뭐 이런 이게 워낙 종속을 시켜놓으니까 이런 거죠 지금. 그렇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오늘은 사실 앞에 우리가 또 다른 이야기를 좀 하는 바람에 많은 이야기를 못했습니다만 우리 같은데 하도 많이 해서 뭐 아는 사람 다 알고 근데 이 귀태 발언이 나온 김에 왜 귀태 발언이 문제가 되는지 전혀 문제가 안 되거든 사실은. 왜 박정희, 기시노부스케, 박근혜, 아베 신조의 관계 또 일본의 보수들이 어떻게 우리나라 경제를 좀 닦으렸는지 그런 커넥션은 어떻게 맺었고 또 당시에 말입니다. 박정희를 비롯해가지고 이후락, 김영욱, 종필이, 김종필, 경호실장 박종규 이런 사람들이 말입니다. 이 일본 돈 커미션을 가지고 당시 돈으로 몇백억씩 슈킹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 일본 돈 가지고 말이지 정치하고 이런 암흑의 역사가 있었던 거를 여러분들에게 오늘 알려주는 시간이 되었으면 하고 자 마무리 좀 해봅시다. 어떻습니까? 이런 한일 간의 커넥션을 오늘 특집으로 얘기해봤는데 이 박사. 저는 영화의 한 장면이 생각났어요. 한일 경제 관계에 이런 비정상적이고 일본 의존적인 그리고 일본이 쪽쪽 빨아먹었던 장면을 보면서 영화 한 장면이 생각났어요. 그 타짜에 예림이 그거 장이야? 확인해봐 했던 그 사람이 예림이한테 쪽팔릴 때 김혜수한테 쪽팔릴 때 뭐 옆에서 사장님 안 됩니다. 그러면 에이 괜찮아. 그리고 어디서 또 담보 잡아 돈 빌려오고 그것도 홀랑 따이고 그건 또 김혜수 돈으로 들어가고 돈이 계속 돌고 그러는 과정이 한국과 일본 사이의 경제 관계가 그렇게 이어진 것이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도 과연 우리는 일본과의 경제에서 독립이 돼 있을까? 정치적으로는 미국과의 관계에서 완전히 탈피하지 못했고 경제적으로는 일본과의 관계에서 혹은 이제 또 중국과의 관계에서도 완전히 독립하지 못했고 그리고 우리나라의 소위 수구 세력이라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뭐만 터지면 북한 핑계대고 어떻게 우리나라는 뭔가 혼자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 나라 같아요. 예, 우리나라는 제발 제대로 된 독립국으로서 그리고 제대로 된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나라다운 나라로서 세계 그리고 주체적인 그런 위상을 살릴 수 있는 때가 언제 올지 참으로 기다려지고 빨리 그런 시기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장 짧게 얘기하겠습니다. 이번 정권의 특성이 있어요. 특징이라고 그러는데 상당히 감정적인 대응을 합니다. 그 또 감정적인 대응하는 부분이 정확하게 이거 하나입니다. 자신들의 과거를 이야기했더니 감정적으로 진노를 합니다. 그런데요, 이 정권은 그렇게 멀지도 않은 몇 년 전의 과거를 물어봤더니 그거는 모르겠다면서 감정적인 대응을 자제하자라는 얘기를 합니다. 인터넷 포털 사이트 검색란에 기신 오브 스케일 치면요, 단순히 그 책이 아니더라도 자연스럽게 나오는 게 박정희입니다. 그리고 연관 검색어로 만주국이 나오고요. 이거는 역사가 갖고 있는 팩트예요. 이걸 가지고 아무리 뭐 감정 난 싫어 이렇게 얘기를 해봐야 그건 뭐 별건 없는 거고요. 귀태가 맞습니다. 왜? 청산되지 못한 과거를 갖고 있는 우리 민족 스스로가 나라를 세운 것이 아니고 만주국, 괴뢰국가 만주국에서 썼던 정책들을 가지고 삼은 공화국 이루어졌고요. 지금도 그 잔재가 남아 있습니다. 박근혜에게 아베는 그리고 박정희에게 기시는 역사적으로 지울 수 없는 팩트가 맞고요. 자, 박근혜 정부는 제발 좀 그 소모적인 감정적인 대응은 좀 자제하시고 빨리 몇 년 전에 있었던 NLL 대화록이나 좀 찾아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기시노부스케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우리나라 인물도 아닌 기시노부스케를 이야기한 거는 우리나라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인물이 기시였기 때문에 기시 이야기를 했고 그런 기시를 가장 존경하는 인물로 떠받들었던 박정희 또 박정희의 딸인 박근혜가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어 있는 상황 또 기시의 손자인 아베 신조가 지금의 일본 총리가 되어 있는 이 상황 역사가 돌고 돈다는데 정말 다시 도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요. 박정희는 소위 말하는 정보, 국정원 당시 중앙정보부죠. 중정을 자기 손으로 자신을 위해서 국가를 위한 거 아니고 자신을 위해서 활용하다가 결국은 거기 정보의 수장에 총에 맞아서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박정희의 어떤 정신을 계승한다는 지금의 한나라당 또 새누리당 또 한나라당의 대통령 후보였던 또 그래서 한나라당의 후보로서
당선됐던 이명박 대통령 그리고 지금의 박근혜 대통령 모두 다 국정원을 활용했고 국정원을 선거에 이용했습니다. 정보 개통에 그쪽을.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은 자기는 아무런 도움을 받지 않았다. 이렇게 유체이탈 합법을 구사하고 있습니다만은 역사는 돌고 돈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여기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고 사과하지 않는다면 국민적 정말 분노가 올 수도 있다. 그렇게 경고를 해드리는 걸로 이번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고 이 박사 저기 펀딩 엔젤 펀딩 소개하면서 마치는데 또 빠뜨렸대 너. 좀 제대로 좀 해. 이대지 고양이님 제가 죄송합니다. 6월달에 보내주셨는데 빠졌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빼먹었습니다. 죄송하고요. 아니 뭐 그분 말고도 혹시 보냈는데 빠뜨린 거는 말씀하세요. 그러면은 저희가 이 박사가 정신이 없어가지고 맨날 뭐 빼먹습니다. 죄송합니다. 다른 건 안 해도 이건 꼭 얘기를 해야죠. 예. 제공 소개하면서 방송 마치겠습니다. 제공 로고송 소용돌이 엔젤 펀딩 정호 동양극장 김혜원 김일현 박진동 최예 강진희 박경숙 이재이 생축 살판 이동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너는 나의 영원한 친구야. 우린